한 번쯤은 이런 생각 해 보셨을 겁니다. 은퇴하면 나도 남들처럼 여유 있게 살겠지. 그런데 막상 현실은 다르죠. 집값은 하늘을 찌르고 물가는 치솟고 노후 준비는 늘 부족합니다. 매일 뉴스만 켜도 고령화, 연금 고갈, 노후 파상 같은 단어가 쏟아져 나오니 은퇴를 앞둔 세대는 불안할 수밖에 없습니다. 특히 40대. 아직 한창 젊다고 생각했는데 직장에선 중년 소리를 듣고 경쟁은 더 치열해지고 몸과 마음은 지쳐갑니다. 은퇴까지 20년은 남았다고 하지만 지금 이 삶이 과연 맞는 걸까? 고민이 밀려옵니다. 바로 이런 이유로 한 40대 한국 남성이 큰 결정을 내렸습니다. 모든 걸 접고 태국 파타야로 떠난 거죠. 한국은 떠나야겠다는 결심, 그건 충격이자 모험이었습니다. 하지만 놀랍게도 그는 지금 웃고 있습니다. 왜일까요? 이 파타야가 은퇴자의 마음을 흔든 이유. 파타야는 흔히 휴양 도시로만 알려져 있습니다. 해변, 리조트, 밤문화 정도로만 기억하는 분들도 많습니다. 하지만 최근 몇 년 사이 파타야는 은퇴 이민지로 급부상했습니다. 생활비 한국의 절반 이하. 월 150만 200만 원이면 집세, 식비, 교통비, 의료비까지 감당 가능합니다. 기후와 환경 사계절 내내 따뜻하고 겨울 난방비 부담이 없습니다. 커뮤니티 이미 수많은 외국인 은퇴자들이 정착해 있어 외로움이 덜합니다. 의료 서비스 국제 병원 인프라가 잘 갖춰져 있어 건강관리도 가능하죠. 이 남성이 말한 충격적인 이유는 단순히 물가가 싸서가 아니었습니다. 한국에서 숨 막히던 경쟁과 압박, 그리고 노후에 대한 불안에서 벗어날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해, 파타야는 그에게 재정적 해방뿐만 아니라 심리적 해방을 준 겁니다. 3. 현실적인 사례, 서울 직장인 20년 차, 결국 떠나다. 김현수 가명, 45세 씨는 대기업에 다니던 중년 직장인이었습니다. 연봉은 9천만 원대였지만 서울 아파트 대출이자와 두 아이 학원비로 매달 통장이 비었습니다. 나는 많이 버는데 왜 항상 가난할까? 라는 회의감이 들던 그는 회사 내 구조 조정 바람 속에서 큰 결심을 했습니다. 퇴직금을 정리하고 한국 집을 팔아 태국 파타야에 작은 콘도를 구입했습니다. 현지에서 월 200만 원으로 살림을 꾸리니 한국에서의 500만 원 생활보다 훨씬 여유롭다고 말합니다. 무엇보다 매일 아침 바다를 보며 커피를 마시는 순간 한국에선 느낄 수 없던 평화가 있다는 것이 가장 큰 차이라고 했습니다. 4. 현실적인 사례 40대 맞벌이 부부, 아이와 함께 파타야 정착. 또 다른 사례는 42세 맞벌이 부부입니다. 이들은 한국에서 맞벌이를 하며 연소득 1억을 벌었지만 어린이집부터 교육비, 대출이자, 생활비까지 감당하기 벅찼습니다. 미래에 대한 불안이 커지던 찰나 태국 파타야 장기 체류 제도를 알게 되었습니다. 부부는 결국 아이와 함께 파타야로 이주했습니다. 현지 국제학교 학비는 한국 사립보다 저렴하고 아이는 다양한 국적 친구들과 어울리며 영어를 자연스럽게 배우게 됐습니다. 부모는 원격 근무와 소규모 온라인 사업으로 월 300만 원을 벌며 안정적인 생활을 유지 중입니다. 한국에선 매일이 전쟁이었는데 여기선 아이와 함께 저녁을 웃으며 먹을 수 있다는 말이 참 인상적이었습니다. 5. 현실적인 사례 파산 직전 자영업자, 파타야에서 제2의 삶. 50대 초반 어씨는 한국에서 자영업을 하다 빚더미에 앉았습니다. 결국 은퇴를 앞두고 가진 재산은 거의 없었죠. 하지만 그는 지인의 권유로 파타야를 찾았습니다. 놀랍게도 월세 40만 원짜리 아파트에서 살며 매일 해변에서 무료로 운동하고 소박한 식사로도 만족할 수 있는 생활을 누리고 있습니다. 한국에선 내가 실패자였는데 여기선 그냥 한 명의 평범한 외국인일 뿐이다. 이 말이 와닿았습니다. 그는 작은 온라인 무역 일을 하며 생활비를 충당하고 있고 돈이 많진 않지만 한국에서보다 훨씬 행복하다고 고백했습니다. 6. 전문가 인사이트 은퇴는 돈만의 문제가 아니다. 재무설계 전문가들은 한 목소리로 말합니다. 은퇴 준비는 단순히 돈을 얼마나 모았느냐가 전부가 아니라는 겁니다. 첫째, 삶의 비용 구조를 다시 짜야 합니다. 한국처럼 주거비와 교육비, 의료비가 높은 나라에선 수억 원을 모아도 불안합니다.
반면 파타야처럼 물가가 낮고 의료 인프라가 갖춰진 지역에선 적은 돈으로도 살 수 있습니다. 둘째, 정신적 해방이 필요합니다. 은퇴 후에도 한국 사회의 경쟁 속에 있으면 불행합니다. 새로운 환경, 새로운 공동체에서 다시 시작하는 용기가 행복을 가져옵니다. 셋째, 건강 관리가 중요합니다. 파타야 같은 따뜻한 기후는 노후 건강에 유리할 수 있지만 반드시 의료 접근성과 보험 시스템을 함께 고려해야 한다고 전문가들은 조언합니다. 7. 결론 웃을 수 있는 삶을 선택할 용기. 결국 40대 은퇴자가 한국을 떠난 충격적인 이유는 단순하지 않았습니다. 돈 때문만이 아니라 삶의 무게, 사회의 압박, 미래의 불안에서 벗어나기 위한 용기였습니다. 파타야에서 그는 다시 웃을 수 있었습니다. 이 글을 읽는 여러분도 아마 같은 고민을 하고 있을 겁니다. 나는 은퇴 후 어디서 어떻게 살아야 행복할까? 그 답은 각자 다를 수 있습니다. 한국일 수도 있고 해외일 수도 있습니다. 중요한 건 내가 웃을 수 있는 삶을 선택하는 것입니다. 파타야 은퇴 생활비 정말 한국보다 얼마나 저렴할까? 많은 분들이 막연히 태국은 싸다라고 생각하는데 실제로 얼마나 차이가 나는지 수치로 짚어보겠습니다. 주거비 파타야에서 원룸 콘도 월세는 보통 30만 50만 원 수준입니다. 풀 옵션 가구, 가전 포함이고 바닷가 근처도 이 가격이면 충분히 가능합니다. 한국 수도권에서 원룸 전세 대출 이자만 해도 월 80만 원 이상 나가는 경우가 많으니 주거비에서만 50% 이상 절약이 됩니다. 식비 현지 로컬 식당은 한 끼 3, 5, 0원, 중급 레스토랑은 1만 2만 원 선입니다. 월 50만 원으로 충분히 균형 잡힌 식사가 가능합니다. 한국에서 외식비가 가족 기준 월 150만 원 가까이 드는 것과 비교하면 13 수준이죠. 교통비 파타야는 대중교통이 많지 않지만 송태호 1종의 미니버스를 타면 1인당 1,000원 정도로 이동이 가능합니다. 오토바이 렌트비도 월 68만 원 선으로 한국 자동차 유지비 보험 기름 주차와 비교하면 훨씬 저렴합니다. 의료비 종합병원 진료비는 한국보다 약간 비싸거나 비슷한 수준이지만 보험을 활용하면 부담이 크게 줄어듭니다. 실제로 현지 국제병원에서 진료받아도 MRI 촬영이 30만 원대라 한국 사설 병원보다 저렴한 경우가 많습니다. 즉, 한국에서 월 350만 400만 원이 필요한 생활이 파타야에서는 월 150만 200만 원 선이면 충분합니다. 은퇴 이민을 고민할 때 반드시 고려해야 할 3가지. 단순히 물가 싸다에만 현혹되면 실패할 수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은퇴 이민을 준비할 때 반드시 3가지를 먼저 확인하라고 조언합니다. 비자 조건. 태국 은퇴 비자는 만 50세 이상부터 가능합니다. 따라서 40대라면 은퇴 비자를 바로 받을 수는 없고 대안으로는 장기 관광 비자의 교육 비자, 투자 비자 등을 활용해야 합니다. 중요한 건 비자가 갱신 가능한 형태인지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는 겁니다. 일부는 6개월 1년마다 갱신해야 하므로 자격 요건을 못 맞추면 곤란해집니다. 현지 수입원 마련. 파타야는 물가가 싸다고 해도 아무 수입이 없으면 생활이 어렵습니다. 온라인 사업 쇼핑몰, 유튜브, 원격 근무 같은 비대면 수입원을 최소 100만 150만 원 이상은 마련해 두는 게 안전합니다. 저축만으로 버틴다는 생각은 장기적으로 위험합니다. 건강보험 문제. 의료 인프라는 좋지만 한국처럼 건강보험이 자동 적용되는 건 아닙니다. 따라서 반드시 국제건강보험이나 태국 현지 보험에 가입해야 합니다. 보통 월 20만 30만 원 수준인데 큰 병이 생겼을 때 수천만 원까지 아낄 수 있는 안전망이 됩니다. 3. 실제 적용 가능한 생활 팁. 제가 현지 은퇴자들 사례와 전문가 조언을 종합해서 정리한 실질적 팁입니다. 주거 선택. 처음부터 집을 사지 말고 최소 1년 이상 월세로 살아보는 게 안전합니다. 동네 분위기, 외국인 밀집 지역 여부, 병원 시장 접근성을 직접 경험해본 뒤에 매입을 고민하세요. 생활비 관리. 한국에서 쓰던 소비 습관 그대로 가져오면 생활비는 2배로 듭니다. 특히 수입 맥주, 수입 식재료, 한식 위주로 살면 한국보다 비싸질 수도 있습니다. 현지 식재료와 로컬 음식 위주로 바꾸는 게 중요합니다.
네트워크 형성 파타야에는 한국인 커뮤니티가 이미 많습니다. 페이스북 그룹이나 한인 모임에 참여하면 집 구하기, 병원 찾기, 비자 정보 같은 현실적인 도움을 얻을 수 있습니다. 외국에서 고립되면 금방 지칩니다. 언어 장벽 대비 태국어를 완벽하게 하지 않아도 되지만 기본 생활 회화 숫자, 인사, 시장에서 쓰는 말은 익혀두는 게 좋습니다. 영어가 통하는 지역이지만 현지인과의 교류폭을 넓히려면 최소한의 태국어는 필수입니다. 4. 주의해야 할 위험 요소. 모든 게 장점만 있는 건 아닙니다. 실패한 사례들을 보면 대부분 공통된 원인이 있습니다. 무리한 창업, 여기선 돈 벌기 쉽다는 말에 속아 식당, 바, 게스트하우스에 투자했다가 실패한 사례가 많습니다. 언어법 규문화 차이가 커서 외국인이 성공하기 어렵습니다. 비자 갱신 실패, 서류 준비 미흡이나 자격 미달로 체류 연장을 못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전문가나 현지 대행사를 통해 미리 준비하는 게 안전합니다. 의료 응급 상황, 한국처럼 가까운 동네 병원에서 간단히 치료받는 게 어렵습니다. 큰 병원은 국제도시 방콕까지 가야 할 때도 있으니 반드시 의료 접근성 좋은 위치를 고르는 게 중요합니다. 환율 리스크, 생활비를 원화로 가져와 쓰는 경우 환율이 급등하면 지출이 크게 늘 수 있습니다. 달러나 바트 예금을 일부 보유해 두는 게 리스크 분산에 도움이 됩니다. 5. 정리. 행복한 은퇴는 준비한 만큼만 온다. 결국 40대 은퇴자가 한국을 떠난 건 단순히 충동이 아니었습니다. 한국에서 매달 400만 원을 쓰던 생활이 파타야에서는 200만 원으로 가능하다. 경쟁과 불안에서 벗어나 평화로운 생활을 찾을 수 있다. 하지만 비자, 보험수, 입원 같은 현실적인 준비 없이는 실패할 수 있다. 여러분도 나도 은퇴하면 해외로 가볼까? 라는 꿈을 꾸실 수 있습니다. 중요한 건 철저한 준비입니다. 작은 금액이라도 현지에서 버틸 수 입원을 마련하고 비자와 보험을 꼼꼼히 준비하면 파타야 같은 곳에서 정말 후회 없는 삶을 살 수 있습니다. 47세 은퇴자의 눈물. 생활비 650만 원 구멍. 결국 이런 선택까지 했습니다. 은퇴라는 단어 참 달콤하게 들리죠. 매일같이 눈치 보며 일하던 직장을 떠나고 아침마다 알람 소리에 쫓기지 않고 눈을 뜨는 삶. 누군가는 여행 가방을 끌고 전 세계를 떠도는 자유를 떠올리고 또 누군가는 작은 전원주택에서 여유롭게 차를 마시는 모습을 꿈꿉니다. 하지만 현실은 그렇게 호락호락하지 않더군요. 누군가의 은퇴는 해방이지만 또 다른 누군가의 은퇴는 시작된 고통일 수 있습니다. 오늘 이야기의 주인공은 47세의 조기 은퇴를 선택한 한 남성입니다. 그는 직장에서 오랫동안 버티며 이 정도면 살 수 있겠지 하는 생각으로 은퇴를 단행했지만 단 1년 만에 벽에 부딪혔습니다. 매달 650만 원이 구멍처럼 사라지는 생활비. 내가 은퇴를 너무 성급하게 했나? 하는 후회가 눈물이 되어 흘러내렸습니다. 은퇴는 끝이 아니라 또 다른 계산의 시작. 은퇴 후 가장 먼저 마주하는 건 바로 생활비의 현실입니다. 직장 다닐 때는 월급이 자동으로 들어오니 씀씀이가 조금 넉넉해도 큰 문제가 없었습니다. 하지만 은퇴 후에는 상황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매달 들어오는 확실한 소득이 없으니 생활비의 무게가 그대로 본인의 통장을 파고듭니다. 전문가들은 은퇴자들이 흔히 저지르는 첫 번째 착각을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지금 쓰는 돈은 은퇴 후에 줄어들겠지. 하지만 실제 데이터를 보면 은퇴 초기에는 오히려 지출이 2030% 증가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갑자기 시간이 생기니 여행도 가고 하고 싶었던 취미에도 돈을 쓰고 자녀나 부모를 챙기다 보니 생각보다 지출이 확 늘어납니다. 문제는 이게 단순히 일시적인 게 아니라는 겁니다. 생활 패턴이 한번 커지면 줄이는 게 정말 어렵습니다. 사례 1. 47세 대기업 부장의 조기 은퇴, 그리고 후회. 첫 번째 사례는 바로 오늘 제목의 주인공입니다. 47세 대기업 부장으로 일하던 그는 20년 넘게 회사 생활을 하며 이 정도면 됐다고 생각했습니다. 퇴직금과 모아둔 자산을 합치니 약 7억 원 정도. 국민연금은 아직 나오지 않지만 그는 적어도 10년은 버틸 수 있겠지 하고 계산했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생활비였습니다.
은퇴 직후 부부가 쓰는 돈이 한 달에 650만 원이었습니다. 주거비, 식비, 교통비에다 대학생 자녀의 등록금과 생활비까지. 게다가 은퇴 기념으로 가족 여행을 다녀오고 아내의 오랜 소원을 들어주느라 인테리어도 새로 했습니다. 몇 달 지나니 통장이 빠르게 비어가더군요. 1년이 지나자 그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내가 아직 일할 수 있는데 왜 이렇게 서둘러 은퇴했을까? 결국 그는 다시 일을 찾아야 했지만 47세의 이력서를 받아주는 회사는 많지 않았습니다. 결국 택한 건 배달 아르바이트. 그는 이럴 줄 알았다면 차라리 회사를 더 다닐 걸 하며 후회했습니다. 사례 2. 50대 초반 자영업자의 은퇴 후 무너진 일상. 두 번째는 52세의 자영업을 정리한 한 여성의 이야기입니다. 20년 동안 카페를 운영했지만 체력도 한계고 이제는 좀 쉬자는 마음으로 가게를 팔고 은퇴했습니다. 손에 쥔 돈은 약 3억 원. 남편 연금이 곧 나올 예정이라 버틸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막상 은퇴하니 문제가 생겼습니다. 매달 들어오는 고정 수입이 없으니 생활비 400만 원도 크게 느껴지더라는 겁니다. 특히 의료비가 부담이었습니다. 카페를 운영하며 무리한 탓에 무릎과 허리가 좋지 않아 병원을 자주 다녀야 했는데 매달 병원비와 약값이 50만 원 이상 나갔습니다. 몇 달 지나자 남은 돈이 눈에 띄게 줄어들었고 결국 그녀는 주부 은퇴 생활자가 아니라 다시 마트 계산원으로 돌아가야 했습니다. 그녀의 말이 잊히지 않습니다. 일할 땐 힘들어서 은퇴하고 싶었는데 막상 쉬어보니 돈이 더 무섭더군요. 사례 3. 해외에서 돌아온 60대 교포의 충격. 마지막 사례는 조금 다른 맥락입니다. 미국에서 오랫동안 살던 60대 교포 부부는 은퇴 후 한국으로 돌아왔습니다. 한국이 더 싸고 의료도 좋다는 얘기를 믿고 귀국했지만 현실은 예상과 달랐습니다. 서울에 작은 아파트를 얻고 생활을 시작했지만 매달 나가는 생활비가 미국과 별 차이가 없었습니다. 특히 전기세, 가스비 같은 공과금과 식비가 만만치 않았습니다. 부부가 계산해보니 한 달에 최소 350만 원이 필요했고 여행이라도 가려면 500만 원은 있어야 했습니다. 결국 그들은 은퇴 후 한국에서 살면 훨씬 저렴할 줄 알았다는 기대가 산산조각 났다고 고백했습니다. 전문가 인사이트 은퇴 자금 계산의 핵심. 이 사례들이 우리에게 던지는 메시지는 분명합니다. 은퇴는 단순히 돈 모아놓고 그만두는 것이 아니라 그 돈을 어떻게 쓸지 계획하는 과정이라는 겁니다. 전문가들은 이렇게 조언합니다. 은퇴 전 최소 3년은 실제 은퇴 생활비 시뮬레이션을 해보라. 지금 월급에서 연금이나 예상 소득만큼 빼고 실제로 생활이 가능한지 실험해보는 겁니다. 은퇴 초기에는 지출이 늘어날 수 있다는 걸 감안하라. 최소한 첫 3년은 여행, 취미, 자녀 지원 등으로 지출이 크게 늘 수 있습니다. 이걸 무시하면 자산이 너무 빨리 소진됩니다. 일할 수 있는 만큼은 일을 계속해라. 은퇴를 일을 완전히 그만두는 시점으로만 생각하면 위험합니다. 파트타임, 프리랜서, 재취업 등 소득원이 하나라도 있으면 버티는 힘이 달라집니다. 마무리 은퇴는 준비 없는 모험이 아니다. 47세 은퇴자의 눈물은 단순히 한 사람의 실패담이 아닙니다. 사실은 우리 모두가 직면할 수 있는 현실입니다. 650만 원이라는 숫자는 그저 그 사람의 생활비였을 뿐 우리에게도 똑같이 생각보다 큰 구멍이 생길 수 있습니다. 은퇴를 꿈꾸는 건 나쁜 게 아닙니다. 다만 은퇴를 단순히 회사를 떠나는 것으로만 생각하지 말고 떠난 뒤의 삶을 어떻게 지탱할지 구체적으로 준비해야 합니다. 지금 내가 쓰는 돈, 앞으로 필요할 돈, 그리고 내가 감당할 수 있는 돈. 이 세 가지를 냉정하게 계산하는 순간 은퇴 후의 눈물을 조금이라도 줄일 수 있습니다. 은퇴 생활비, 체감액과 실제액은 다르다. 많은 분들이 은퇴를 앞두고 이렇게 계산합니다. 지금 월급에서 대출 원리금, 교육비만 빠져도 200만, 300만 원은 절약되니까 은퇴하면 돈 덜 들겠지. 하지만 전문가들은 오히려 그 반대라고 강조합니다. 통계청 가계지출 자료를 보면 은퇴 직후 3년 동안은 평균적으로 지출이 120% 이상으로 증가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 이유는 단순해요. 갑자기 시간이 많아지니 여행도 다니고 그동안 미뤘던 취미 건강 관리에도
돈을 쓰게 되거든요. 예를 들어 47세에 은퇴한 어씨는 본인 계산으로는 은퇴하면 월 350만 원이면 충분하다고 생각했지만 실제는 매달 650만 원이 나갔습니다. 이 300만 원의 차이는 대부분 여가 취미 의료비에서 생긴 겁니다. 따라서 은퇴 준비를 할 때는 현재 지출의 80%만 잡지 말고 최소 120% 이상으로 잡아야 현실과 맞습니다. 2. 은퇴 후 필요한 최소 자산 계산법. 전문가들이 자주 사용하는 공식이 있습니다. 바로 4% 룰입니다. 자산을 연간 4% 이내에서 쓰면 30년 이상 버틸 확률이 높다는 계산이죠. 예를 들어 내가 매달 500만 원이 필요하다면 연간 6천만 원이죠. 이걸 4%로 나누면 필요한 자산은 15억 원입니다. 물론 한국 상황에서는 국민연금, 퇴직연금, 개인연금 등이 보탬이 되니 실제로는 15억 전부가 필요하진 않지만 최소한의 기준점은 됩니다. 만약 국민연금에서 월 150만 원, 개인연금에서 월 100만 원이 나온다면 합쳐서 250만 원이 확보됩니다. 그러면 나머지 250만 원만 자산에서 꺼내 쓰면 되니 필요한 자산은 대략 절반인 7억 8억 원 수준이 됩니다. 중요한 건 연금 자산 인출액 생활비 구조를 미리 설계해 두는 겁니다. 3. 생활비 구멍 메우는 3가지 현실적인 방법. 은퇴 후 650만 원 같은 생활비 구멍이 생겼을 때 무작정 자산만 까먹는 건 위험합니다. 전문가들은 다음 3가지 방법을 꼭 권장합니다. 지출 구조 재설계. 고정 지출부터 줄이는 게 1순위입니다. 대출 조기 상환, 보험 리모델링, 자동차 2대 1대로 줄이기. 실제로 보험 리모델링만 해도 매달 3,050만 원 절약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부분 노동 세컨드 잡. 은퇴일 완전 종료가 아닙니다. 경비, 배달, 운전 같은 단순 알바뿐 아니라 온라인 강의, 컨설팅, 재능 기부형 부업 등도 점점 늘고 있습니다. 통계적으로 은퇴자의 40%가 다시 일을 시작하는데 이들이 평균 확보하는 월 소득은 120만 180만 원 수준입니다. 생활비 구멍 메우기에는 상당히 효과적이죠. 소득형 자산 확보. 단순히 쌓아두는 자산이 아니라 매달 현금이 들어오는 자산을 준비해야 합니다. 월세 나오는 소형 임대, 배당주, 리츠 REITs 채권. 배당 수익률 4%만 잡아도 1억 원 투자 시 연 400만 원, 월 33만 원의 현금 흐름이 생깁니다. 4. 은퇴 설계에서 자주 하는 치명적인 실수. 은퇴자들이 흔히 놓치는 부분을 전문가들은 이렇게 꼽습니다. 국민연금 과신. 국민연금은 소득 대체율이 점점 낮아지고 있습니다. 현재 40대 후반 세대가 받게 될 때는 대체율이 3,035%에 불과합니다. 즉, 월 500만 원 벌던 사람이라도 연금으로는 150만 원 정도밖에 못 받는 거죠. 의료비 과소평가. 은퇴자 지출 중 가장 빠르게 늘어나는 게 의료비입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 자료에 따르면 65세 이상 평균 의료비는 연간 450만 원 이상입니다. 부부라면 매년 1,000만 원 가까이 쓴다는 거죠. 자녀 지원의 늪. 결혼 자금, 집 마련 지원, 손주 양육비 등으로 부모 자산이 예상보다 훨씬 빨리 소진됩니다. 실제 은퇴 파산 사례의 30% 이상이 자녀 지원으로 인한 재정 악화입니다. 따라서 은퇴 후에는 내 인생을 위한 돈을 먼저 지키고 자녀 지원은 내가 버틸 수 있는 한도 내에서만 해야 합니다. 5. 지금 당장 실천할 수 있는 준비법. 혹시 지금 40대 후반이거나 은퇴를 앞둔 상태라면 오늘부터라도 할 수 있는 몇 가지를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생활비 가계부 작성 최소 3개월. 지금 쓰는 돈이 정확히 어디로 새는지 알아야 줄일 수 있습니다. 은퇴 모의 체험. 은퇴 후 예상 소득연금 투자 수익만큼만 쓰면서 실제로 6개월을 살아보는 겁니다. 버틸 수 있는지 확인해 보세요. 소득원 하나 더 만들기. 온라인 재능 판매 쿠팡 파트너스, 클래스 100일 강의, 지역 커뮤니티 활동, 자격증 활용 등 소규모라도 소득 구조를 만들어 두세요. 연금 통합 조회 필수. 내 국민연금, 퇴직연금, 개인연금이 실제로 얼마 나오는지 통합연금 포털에서 확인하세요. 생각보다 적다는 걸 알게 될 겁니다.
건강관리 재테크. 은퇴 후 가장 큰 적은 병원비입니다. 운동과 식습관 관리가 곧 자산 방어입니다. 지금부터라도 꾸준히 관리하는 게 돈 버는 것과 다르지 않습니다. 마무리. 47세 은퇴자의 눈물은 결코 특별한 사건이 아닙니다. 생활비 650만 원의 구멍은 조금만 방심해도 누구에게나 벌어질 수 있는 일입니다. 하지만 그 구멍을 막는 방법은 생각보다 단순합니다. 정확한 계산, 냉정한 소비 관리, 그리고 작은 소득원 확보. 은퇴는 돈 모아놓고 떠나는 순간이 아니라 떠난 뒤에도 삶을 버틸 수 있도록 설계하는 과정입니다. 지금 준비하지 않으면 은퇴 후 눈물을 흘리는 건 바로 우리 자신일 수 있습니다. 48세에 은퇴한 남자, 왜 그의 하루는 무너져 내렸을까? 무너져 내리는 하루의 무게. 내가 원하던 삶은 이런 게 아니었는데. 48세에 은퇴한 김 씨가 겪는 매일 아침 눈을 뜰 때마다 깊은 한숨부터 쉰다고 합니다. 한때는 회사에서 팀을 이끌던 중견 간부였고 동료들 앞에서는 누구보다 씩씩했죠. 하지만 회사를 떠난 지 6개월, 그의 하루는 달라졌습니다. 아침에 일어나도 갈 곳이 없고 전화를 걸어줄 동료도 없습니다. 가족과 함께 있어도 내가 쓸모없는 존재가 된 건 아닐까 하는 불안감이 계속 밀려옵니다. 사실 은퇴라는 단어는 듣기만 해도 자유, 여유, 해방 같은 단어가 떠오릅니다. 그런데 막상 은퇴가 현실이 되면, 특히 아직 50세도 되지 않은 시점에 그 시간을 맞닥뜨리면 전혀 다른 감정이 몰려옵니다. 설렘은 잠시, 오히려 공허함과 두려움이 삶을 가득 채우곤 합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은퇴 후 왜 내 하루가 이렇게 무너져 내리는 것 같을까? 라는 질문을 스스로에게 던지게 되는 거죠. 은퇴 후 무너지는 일상의 진짜 이유. 전문가들은 은퇴 후 삶이 무너져 내리는 원인을 크게 3가지로 정리합니다. 첫째, 역할의 상실입니다. 회사는 단순히 돈을 버는 곳이 아니라 나의 존재를 확인시켜주는 무대였습니다. 직장에서의 직함, 부서, 성과가 곧 나의 정체성이 되었는데 그 무대가 사라지자 나는 누구인가라는 질문이 허공에 남게 되는 거죠. 둘째, 경제적 불안입니다. 은퇴와 동시에 월급이라는 고정 수입이 끊기면서 그동안 모아둔 퇴직금과 저축만으로 살아야 한다는 압박이 엄청납니다. 게다가 물가 상승, 의료비 부담은 생각보다 훨씬 가파르게 다가옵니다. 셋째, 사회적 관계의 단절입니다. 직장 동료들과의 관계가 끊어지고 새로운 인간관계를 만들기가 쉽지 않다 보니 외로움이 배가 됩니다. 일상에서 대화할 사람이 줄어드는 순간 하루하루는 더 길고 무겁게 느껴지죠. 3. 현실적인 사례 3가지. 사례 1. 48세 은퇴, 시간의 감옥에 갇힌 남자. 서울에서 20년 넘게 근무하다가 구조조정으로 48세에 조기 퇴직한 박 씨는 처음엔 자유가 너무 달콤했다고 합니다. 매일 아침 늦잠을 자고 좋아하는 영화를 보며 이제야 진짜 나를 찾았다고 느꼈죠. 하지만 2달이 지나자 상황은 달라졌습니다. 주변 친구들은 여전히 바쁘게 출근하는데 자신만 덩그러니 남겨진 기분이 들기 시작한 겁니다. 하루의 루틴이 무너지자 시간의 감옥에 갇힌 것처럼 무의미한 하루를 반복하며 우울감이 깊어졌다고 합니다. 사례 2. 퇴직금 3억, 2년 만에 바닥난 50세 남성. 부산에 사는 최 씨는 49세에 퇴직하면서 퇴직금 3억 원을 받았습니다. 그는 이 정도면 10년은 버틸 수 있겠다고 생각했지만 실제로는 2년도 채 되지 않아 잔고가 바닥을 드러냈습니다. 여행, 자동차 교체, 자녀 유학비 등 생각지 못한 지출이 쏟아졌기 때문입니다. 경제적 불안은 심리적 압박으로 이어졌고 결국 은퇴 생활은 행복이 아닌 빚과 후회의 연속이 되었다고 고백합니다. 사례 3. 관계 단절로 외로움에 갇힌 47세 여성. 한 대기업에서 인사팀 과장으로 근무하다 47세에 퇴사한 이 씨는 가족과 함께 더 많은 시간을 보내리라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달랐습니다. 남편은 여전히 회사 일로 바빴고 자녀들도 학교와 학원에 매달려 있었습니다. 정작 자신은 대화할 사람 하나 없는 나날을 보내다 보니 극심한 외로움이 찾아왔습니다. 직장에서 자연스럽게 이어졌던 점심 약속, 회의, 잡담이 모두 사라지자
나는 사회에서 완전히 사라진 느낌을 받았다고 합니다. 4. 전문가 인사이트 은퇴 후 삶이 무너지지 않으려면 은퇴 전문가와 심리학자들은 한 목소리로 말합니다. 은퇴는 단순한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을 준비하는 과정이어야 한다. 이를 위해 구체적으로 3가지 준비가 필요하다고 합니다. 경제적 시뮬레이션. 은퇴 전 최소 20년 이상을 커버할 수 있는 생활비 계획을 세워야 합니다. 단순히 퇴직금과 연금만 믿는 것이 아니라 고정 지출 주거비, 의료비, 생활비를 철저히 계산하고 예상치 못한 지출에 대비한 비상자금도 마련해야 한다는 거죠. 전문가들은 최소 생활비 25배를 은퇴 자산 목표치로 권장합니다. 새로운 역할 찾기. 직장인의 역할을 잃은 자리에 새로운 역할을 세워야 합니다. 이는 꼭 돈을 버는 일이 아니어도 좋습니다. 봉사활동, 취미를 통한 모임, 파트타임 일자리 등이 그 역할을 대신할 수 있습니다. 내가 여전히 사회에 기여하고 있다는 감각은 삶의 무너짐을 막아주는 가장 강력한 힘입니다. 사회적 관계의 재구성. 퇴직 후 관계가 단절되는 것을 막으려면 미리 새로운 네트워크를 만들어야 합니다. 동호회, 지역 커뮤니티, 온라인 모임 등에서 사람들과 꾸준히 교류하며 사회적 지지를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연구에 따르면 은퇴 후에도 최소 주 3회 이상 타인과의 사회적 교류를 유지하는 사람이 우울증에 걸릴 확률이 40% 이상 낮다고 합니다. 5. 결론. 은퇴 후 하루를 다시 세우는 방법. 48세에 은퇴한 남자의 하루가 무너져 내린 이유는 단순히 일을 그만두었기 때문이 아닙니다. 그 속엔 역할 상실, 경제적 불안, 관계 단절이라는 깊은 뿌리가 자리 잡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건 누구에게나 닥칠 수 있는 현실이기도 합니다. 결국 중요한 건 나의 새로운 세상을 어떻게 다시 세워나가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하루를 묵묵히 견디는 데서 멈추지 않고 나에게 맞는 루틴을 만들고 돈에 대한 불안을 줄이며 사람들과의 관계를 회복하는 것. 그것이 은퇴 후 무너지는 하루를 다시 세워나가는 가장 현실적이고 효과적인 방법일 겁니다. 그러니 혹시 지금 은퇴를 앞두고 있거나 이미 은퇴 후 공허함을 느끼고 있다면 이렇게 스스로에게 물어보세요. 나는 어떤 모습으로 나의 2번째 인생을 살아가고 싶은가? 답은 누구도 대신 내려주지 못하지만 분명 준비하는 자에게만 무너지지 않는 하루가 찾아옵니다. 은퇴 자산 얼마가 있어야 버틸까? 많은 분들이 막연히 퇴직금이랑 국민연금 있으면 되지 않겠나? 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전문가들은 구체적인 계산 없이는 은퇴 후 생활이 무너질 가능성이 높다고 경고합니다. 예를 들어볼까요? 48세에 은퇴했다고 가정하고 90세까지 산다고 하면 앞으로 약 42년의 생활비가 필요합니다. 최소 생활비를 월 200만 원으로 잡아도 연간 2,400만 원. 42년이면 단순 계산으로 10억 원 이상이 필요합니다. 하지만 현실적으로 10억 이상을 쌓아둔 4,050대 은퇴자는 극히 드뭅니다. 그래서 전문가들은 현재 지출 구조를 30% 이상 줄이고 나머지는 부분적 소득 활동으로 메워야 한다는 조언을 합니다. 즉, 단순히 모아둔 돈만 믿지 말고 지출을 구조적으로 줄이는 습관을 지금부터 만들어야 한다는 겁니다. 2. 생활비 관리 반드시 잡아야 하는 항목. 실제 은퇴 후 파산을 경험한 가정들을 분석해보면 공통적인 함정이 있었습니다. 주거비 집을 유지하려고 대출을 안고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전문가들은 은퇴 전 주거비를 최소화하라는 말을 반복합니다. 전세든 월세든 집 유지비가 전체 지출의 30% 이상을 차지하면 장기적으로 위험하다는 겁니다. 자녀 지원비. 은퇴 후에도 성인 자녀 학자금, 결혼자금, 전세 보증금 지원 등으로 수억 원이 나가는 경우가 흔합니다. 그런데 이건 본인의 은퇴 자금을 갉아먹는 가장 큰 요소 중 하나입니다. 전문가들은 은퇴 후 자녀 지원은 최소화해야 한다. 본인 노후가 먼저라고 단호하게 말합니다. 의료비. 60대 이후부터는 평균적으로 의료비가 급격히 늘어납니다. 건강보험료와 병원비를 합치면 부부 기준으로 월 40만 60만 원까지 올라가는 경우도 많습니다. 특히 직장을 떠난 직후에는 지역 건강보험료가 갑자기 2~3배로 오르는 건강보험료 폭탄을 맞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은퇴 전부터 고정 지출을 철저히 줄이고 의료비와 보험료는 반드시 시뮬레이션에 두어야 합니다.
3. 새로운 소득원 반드시 만들어야 한다. 전문가들은 은퇴 후에도 현금 흐름이 있어야 마음이 무너지지 않는다고 강조합니다. 단순히 모아둔 돈만 쓰는 구조는 심리적 압박을 심하게 줍니다. 파트타임 근로 은퇴 후에도 할 수 있는 시간제 일자리는 생각보다 많습니다. 경비, 배달, 강의, 컨설팅, 온라인 판매 등 다양한 형태로 월 5만 100만 원만 벌어도 삶의 안정감이 달라집니다. 연금 구조 만들기 국민연금 외에 개인연금, 퇴직연금, ISA나 연금저축을 통해 매달 일정 금액이 들어오게 설계하면 지출 관리가 훨씬 쉬워집니다. 월급 대신 연금이라는 고정 수입은 은퇴 후 불안감을 크게 줄여줍니다. 자산 활용 은퇴 전 집을 너무 크게 유지하기보다는 필요하다면 다운사이징 집을 줄여 현금 확보하는 것도 방법입니다. 핵심은 나는 여전히 돈을 벌 수 있다는 감각을 유지하는 겁니다. 이게 경제적 불안뿐 아니라 자존감 회복에도 큰 영향을 미칩니다. 4. 무너지는 하루 루틴으로 지켜라. 심리학자들은 은퇴 후 무너지는 하루를 막는 가장 강력한 도구는 루틴이라고 말합니다. 기상시간 고정 은퇴자들의 공통적인 함정은 늦잠입니다. 하지만 아침 7시 이전에 일어나고 정해진 시간에 산책이나 운동을 하는 사람들은 은퇴 후 우울증 확률이 절반 이하로 줄어듭니다. 작은 목표 세우기, 오늘 OKM 걷기, 책 30쪽 읽기, 친구에게 안부 전화하기 같은 작지만 구체적인 목표를 매일 설정하면 하루가 무너지지 않습니다. 사회적 만남 주 3회 이상 은퇴 후에도 일주일에 3번 이상 타인과 대화하거나 활동하는 사람들은 사회적 고립감을 크게 줄일 수 있습니다. 동호회, 지역 봉사, 종교 활동이 도움이 됩니다. 5. 은퇴 후 삶을 망치지 않기 위한 주의사항. 마지막으로 전문가들이 반복해서 강조하는 주의점 몇 가지를 정리해 드립니다. 퇴직금에 손대지 마라. 퇴직 후 가장 흔한 실수는 퇴직금을 한 번에 쓰는 겁니다. 차를 바꾸거나 자녀에게 크게 지원하거나 사업에 몰빵 투자하는 순간 위험이 시작됩니다. 퇴직금은 반드시 장기적 현금 흐름으로 나눠 관리해야 합니다. 창업은 신중히 은퇴 직후 자영업을 시작했다가 3년 안에 절반 이상이 문을 닫습니다. 카페, 음식점 같은 업종은 특히 위험합니다. 경험이 없는 분야라면 취미 수준에서만 시작하고 생활비를 걸어서는 안 됩니다. 심리적 준비도 돈만큼 중요하다. 나는 더 이상 필요 없는 사람이라는 생각에 빠지면 금세 무너집니다. 새로운 역할, 새로운 목표를 찾는 훈련을 은퇴 전부터 해둬야 합니다. 6. 마무리 무너지지 않는 하루를 위해. 48세 은퇴자의 하루가 왜 무너져 내렸는지는 이제 분명합니다. 돈, 관계, 시간 이 세 가지 축이 동시에 흔들렸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반대로 생각하면 이 세 축을 단단히 세워두면 은퇴 후에도 무너지지 않고 오히려 더 자유롭게 살 수 있습니다. 경제적으로는 고정 지출 최소화, 소득원 확보, 관계적으로는 사회적 네트워크 유지, 심리적으로는 루틴과 작은 목표 설정. 이 세 가지만 제대로 지켜도 은퇴 후 삶은 충분히 안정되고 의미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 지금 은퇴를 앞두고 있다면 혹은 이미 은퇴 후 공허함을 느끼고 있다면 꼭 기억하세요. 은퇴는 끝이 아니라 내가 다시 세워야 할 또 다른 시작이다. 은퇴자의 70%가 무너진 이유, 이 세 가지 조건과 두 가지 준비가 없었다. 은퇴하면 그냥 행복할 줄 알았어요. 하루 종일 자고 싶을 때 자고 여행도 다니고 손주들도 돌보고 그런데 막상 은퇴를 하고 나니 통장은 자꾸 비어가고 몸은 여기저기 아프고 사람 만날 일도 줄어들더라고요. 많은 분들이 은퇴를 앞두고 막연히 쉬면 된다. 연금 나오면 살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현실은 그렇지 않죠. 통계적으로도 은퇴자의 70%가 은퇴 후 5년 안에 생활 수준이 급격히 무너진다고 합니다. 단순히 돈이 없어서가 아닙니다. 돈이 있어도 무너지고 연금이 있어도 힘들고 자녀가 있어도 외로운 경우가 많습니다. 결국 은퇴 후 삶은 단순한 경제 문제가 아니라 준비의 질과 방향이 좌우하는 겁니다. 오늘은 많은 은퇴자들이 공통적으로 놓쳤던 세 가지 조건과 은퇴 후 꼭 필요한 두 가지 준비에 대해 이야기를 나눠보려 합니다. 여러분도 이 글을 읽으면서 내가 지금 놓치고 있는 게 뭘까? 하고 돌아볼 수 있길 바랍니다.
첫 번째 조건, 꾸준한 현금 흐름이 있어야 한다. 은퇴 후 생활비를 막아주는 건 목돈이 아니라 꾸준한 현금 흐름입니다. 그런데 많은 분들이 은퇴 전까지 퇴직금 연금이면 된다고 생각합니다. 문제는 그 두 가지가 생각보다 불안정하거나 부족하다는 데 있죠. 예를 들어 62세에 은퇴한 김 부장님의 사례를 볼까요? 그는 30년 가까이 대기업에 다녔고 퇴직금으로 5억 원을 받았습니다. 국민연금도 월 130만 원은 나올 거라 기대했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퇴직 후 불어난 지출이었습니다. 평소엔 회사에서 점심, 교통비가 해결됐지만 은퇴 후엔 생활비가 늘었고 여행도 다니면서 2년 만에 퇴직금 절반이 줄어들었습니다. 국민연금 130만 원으론 매달 부족했고 결국 65세에 다시 아르바이트를 시작해야 했습니다. 전문가들은 입을 모아 말합니다. 은퇴자의 안전망은 목돈이 아니라 매달 들어오는 돈이다. 그래서 은퇴 전부터 임대수익, 배당금, 소규모 사업 혹은 파트타임 일자리 같은 꾸준한 현금 흐름을 만들어 둬야 합니다. 두 번째 조건, 건강 수명이 자산 수명보다 길어야 한다. 돈보다 무서운 건 건강입니다. 많은 분들이 은퇴하면 병원 다니면서 돈만 새나 간다라고 하소연합니다. 건강은 단순히 오래 사는 문제가 아니라 돈을 아끼는 가장 강력한 수단이기도 합니다. 예를 들어 65세에 은퇴한 이 선생님은 평생 교사로 일하다 퇴직했습니다. 연금은 매달 250만 원 정도 나오니 경제적으로는 안정적이라 생각했죠. 하지만 은퇴 1년 차에 당뇨와 고혈압이 심해지면서 매달 약값과 병원비로 50만 원 이상을 쓰게 되었습니다. 여행도 못 가고 친구들과 만나는 자리도 줄어들었죠. 결국 돈은 있는데 건강이 받쳐주질 않아 삶의 만족도가 급격히 떨어졌습니다. 전문가들은 은퇴자는 건강이 곧 현금 흐름이라고 강조합니다. 병원에 가지 않는 것만으로도 월 3,050만 원이 절약되고 무엇보다 활동 범위가 넓어지니까 외로움도 덜합니다. 결국 은퇴 전부터 식습관 관리, 규칙적인 운동, 정기검진은 선택이 아니라 필수입니다. 세 번째 조건, 사회적 관계망이 유지돼야 한다. 많은 은퇴자들이 퇴직하면 자유롭겠다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직장이라는 울타리를 벗어나면 생각보다 빨리 사람이 줄어든다는 걸 느끼게 됩니다. 전화할 사람도 없고 약속도 없고 하루 종일 집에만 있는 경우가 많죠. 67세에 은퇴한 박 과장님의 경우가 그렇습니다. 은퇴 전엔 회식, 모임, 출장으로 늘 바빴는데 은퇴 후 1년이 지나자 친구들 연락도 끊기고 집에만 있게 됐습니다. 결국 우울증이 찾아왔고 술에 의존하면서 건강까지 망쳤습니다. 가족들도 지쳐 결국 갈등이 심해졌습니다. 전문가들은 사회적 관계망은 은퇴자의 보험이라고 말합니다. 매주 동호회, 봉사활동, 교회나 지역 모임처럼 정기적으로 얼굴을 트는 관계가 있어야 외로움과 무력감을 막을 수 있습니다. 돈이 많아도 외롭고 건강에도 소외되면 삶의 만족도는 무너집니다. 은퇴 후 필요한 두 가지 준비. 그렇다면 이 세 가지 조건을 놓쳤을 때를 막아주는 은퇴 후 필수 준비 두 가지는 무엇일까요? 1. 재정 시뮬레이션과 지출 점검. 은퇴 전과 후의 생활비 구조는 완전히 달라집니다. 매달 들어오는 돈과 나가는 돈을 현실적으로 계산해 봐야 합니다. 최소 생활비, 여가비, 의료비를 나눠 시뮬레이션을 해보면 내가 몇 살까지 버틸 수 있을까? 라는 감이 잡힙니다. 이 과정을 하지 않은 사람들이 대부분 은퇴 초기에 무너집니다. 예를 들어 월 250만 원이 필요한데 연금으로 150만 원만 들어온다면 나머지 100만 원을 어떻게 메꿀지를 구체적으로 계획해야 합니다. 임대수익, 배당, 파트타임 일자리 등 미리 시뮬레이션을 해봐야 불안에 떨지 않고 안정감을 가질 수 있습니다. 2. 은퇴 후 일거리와 역할 만들기. 은퇴는 단순히 일을 그만두는 게 아니라 사회적 역할을 잇는 순간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은퇴 후 반드시 새로운 역할을 찾아야 합니다. 작은 일거리라도 매일 할 일이 있어야 삶의 균형이 잡힙니다. 예를 들어 58세에 조기 은퇴한 한 남성은 처음엔 여행과 골프로 1년을 보냈지만 곧 공허감이 찾아왔습니다. 이후 지역 도서관에서 아이들 책 읽어주는 봉사를 시작했고 그 활동이 오히려 삶에 활력을 주었다고 합니다.
다른 분들은 주말 농장, 반려견 돌봄, 온라인 강사 같은 소일거리에서 의미를 찾기도 합니다. 중요한 건 돈을 벌든 안 벌든 내가 오늘 해야 할 일이 있다는 것입니다. 마무리 은퇴는 끝이 아니라 두 번째 인생의 출발선. 많은 은퇴자들이 공통적으로 말합니다. 은퇴하면 다 괜찮을 줄 알았다. 하지만 현실은 그 반대인 경우가 많습니다. 결국 은퇴의 성공 여부는 세 가지 조건연금 흐름, 건강수명, 사회적 관계망과 두 가지 준비 재정, 시뮬레이션, 새로운 역할 찾기를 얼마나 갖추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은퇴 후 무너지는 70%의 사람들, 그들은 준비가 부족해서 그렇지 능력이 없어서 그런 건 아닙니다. 여러분은 그 70%에 속할 필요가 없습니다. 지금부터라도 차근차근 준비하면 은퇴는 불안의 시작이 아니라 진짜 인생의 두 번째 봄이 될 수 있습니다. 은퇴 후 생활비 계산은 체감이 아니라 시뮬레이션이다. 많은 분들이 은퇴를 앞두고 우린 대충 월 200이면 살겠지라고 합니다. 그런데 실제로 계산해보면 200은 기본 생존 비용에 불과하고 여기에 여가 여행 의료비를 합치면 훨씬 더 커집니다. 전문가들은 은퇴 후 생활비를 필수 지출과 선택 지출로 나눠서 계산하라고 조언합니다. 필수 지출 주거비, 대출, 월세 관리비, 식비, 교통비, 통신비, 의료비. 선택 지출 여행, 문화생활, 손주 용돈, 취미활동. 예를 들어 서울에 사는 60대 부부의 평균 지출을 보면 필수 지출만 월 18만 200만 원이 필요합니다. 여기에 여행이나 손주 지원비가 들어가면 250만 원 이상은 금방 넘어갑니다. 팁: 직접 가계부 앱을 사용하거나 국민연금공단 은퇴설계 서비스 같은 무료 온라인 시뮬레이션 툴을 활용해 현재 자산과 연금을 입력해보세요. 예상 수명까지 얼마를 버틸 수 있는지 수치로 확인해야 현실감이 생깁니다. 2. 퇴직금은 목돈이 아니라 소득화해야 한다. 은퇴자의 가장 큰 착각은 퇴직금입니다. 퇴직금은 마치 로또 당첨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몇 년 못 가서 줄어듭니다. 5억 원을 받았다고 해도 월 200만 원씩 꺼냈으면 20년 버티지 못합니다. 전문가들은 퇴직금을 가능한 한 소득을 만들어주는 자산으로 바꾸라고 말합니다. 안정적인 임대 수익 전세에서 월세로 전환. 배당 주리츠 REITs 채권 투자. 정기 예금 분산 투자. 예를 들어 퇴직금 3억 원을 은행 예금연 3%에만 넣어두면 이자는 연 900만 원, 월 75만 원 수준입니다. 반면 안정적인 배당주나 채권 ETF에 3억 원을 나눠두면 연 45% 수익률을 기대할 수 있고 월 100만 원 이상 꾸준히 확보할 수 있습니다. 주의사항: 무리한 상가 투자, 검증되지 않은 해외 부동산, 고수익을 약속하는 금융상품은 은퇴자들의 대표적인 실패 요인입니다. 원금 보전이 가능하냐, 월 현금 흐름이 있느냐, 두 가지만 확인해도 절반은 피할 수 있습니다. 3. 의료비는 은퇴 후 가장 빠르게 늘어나는 비용이다. 보건복지부 통계에 따르면 65세 이상 고령자의 의료비는 평균적으로 10년마다 2배씩 증가합니다. 은퇴 초기에는 크게 안 느껴지지만 70대에 들어서면 매달 병원비가 생활비의 2030%를 차지하는 경우가 흔합니다. 예를 들어 고혈압과 당뇨 약만 먹어도 1인당 월 1,015만 원은 기본입니다. 여기에 정기검진, MRI나 수술 같은 갑작스러운 의료비는 1천만 원 단위로 튀어나올 수 있습니다. 팁: 은퇴 전에 건강보험 피부양자 조건을 점검하고 본인 부담 상한제를 적극 활용하세요. 실손보험은 60대 이후 갱신시 보험료가 급격히 오르므로 꼭 필요한 보장만 남기고 정리하는 게 좋습니다. 건강은 곧 자산이라는 인식을 갖고 은퇴 전부터 1일 2만 보 걷기, 저염, 식금연 같은 습관을 생활화하는 게 최선의 대비책입니다. 4. 사회적 관계는 자연스럽게가 아니라 의도적으로 유지해야 한다. 은퇴 후 사회적 고립은 생각보다 빠르게 찾아옵니다. 특히 남성 은퇴자에게 두드러지는데 직장에서의 관계가 끊기면 하루 종일 집에만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실제로 고립된 은퇴자일수록 우울증, 치매 위험률이 2배 이상 높다는 연구도 있습니다. 실행 팁: 미리 은퇴 전부터 동호회, 봉사단체, 교회, 성당 같은 정기적 모임에 발을 담가 두세요.
지역 주민센터에서 운영하는 평생교육 프로그램은 대부분 저렴하거나 무료입니다. 한 달 23만 원으로 꾸준히 사람들을 만날 수 있습니다. 내가 연락하면 번거롭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버리세요. 관계는 의도적으로 유지하지 않으면 무너집니다. 5. 은퇴 후 일거리는 선택이 아니라 필수다. 은퇴자들이 공통적으로 후회하는 말 중 하나가 일을 너무 빨리 그만뒀다입니다. 일은 단순히 돈을 버는 수단이 아니라 사회적 역할과 정체성을 주는 장치이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한 58세 남성은 조기 퇴직 후 1년 동안 여행과 골프만 하다 결국 우울감에 빠졌습니다. 이후 마을 도서관에서 아이들 책을 읽어주는 봉사를 시작했는데 그때부터 삶의 활력이 다시 살아났다고 합니다. 다른 분들은 경비원, 배달, 택배 같은 단순 노동을 선택하기도 하고 일부는 온라인 강의나 상담 같은 경험 기반 소득을 만듭니다. 팁. 은퇴 전에 내가 좋아하고 할 수 있는 일을 리스트로 적어두세요. 반드시 돈이 되는 일이 아니어도 좋습니다. 단, 정기적으로 시간을 투자해야 하는 일이어야 의미가 있습니다. 나는 이제 쉬어야지라는 생각보다 나는 어떤 방식으로 사회에 기여할까? 라는 관점이 더 중요합니다. 결론 70% 안에 들어가지 않는 가장 확실한 방법. 결국 은퇴 후 무너지는 이유는 특별한 게 아닙니다. 생활비 계산을 대충 했고, 퇴직금을 목돈으로만 썼고, 건강관리에 소홀했고, 사람과의 관계를 놓쳤고, 새로운 역할을 준비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은 지금부터라도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지금 바로 가계부를 열어 현실적인 생활비를 계산해 보세요. 퇴직금은 어떻게 써야 오래 버틸까? 가 아니라 어떻게 하면 매달 돈이 들어오게 만들까? 로 접근하세요. 건강검진을 미루지 말고 최소한 하루에 30분은 몸을 움직이세요. 한 달에 한 번이라도 친구나 지인을 먼저 만나자고 연락하세요. 은퇴 후에도 내가 할 수 있는 작은 역할을 찾아두세요. 이 5가지만 실천해도 여러분은 무너지는 70%가 아니라 준비된 30%에 속할 수 있습니다. 은퇴는 끝이 아니라 준비한 사람에게만 찾아오는 두 번째 기회이니까요. 퇴직 2년 전 몰라서 망했습니다. 은퇴자가 고백하는 충격 진실. 퇴직 2년 전만 알았어도 이렇게는 안 살았을 텐데. 은퇴자 모임에 가면 이런 푸념이 꼭 들립니다. 정년퇴직을 맞이한 선배들이 술 한잔 기울이며 가장 많이 하는 말이 바로 이거예요. 돈을 잘 모았다고 생각했는데 퇴직하고 보니 생활비가 턱없이 부족하고 건강은 예상보다 빨리 나빠지고 사회적 관계마저 끊기면서 고립된 삶이 시작됩니다. 평생을 바쳐 일한 회사에서 나올 때는 마치 세상이 다 내 것 같았는데 몇 달 지나고 나면 진짜 인생의 무서운 시험이 시작되는 거죠. 사실 은퇴란 건 한순간에 오는 게 아니에요. 매달 월급이 들어올 때는 잘 체감이 안 되지만 퇴직 통보를 받고 마지막 근속기간이 시작되는 순간부터 우리 인생은 완전히 다른 국면으로 넘어갑니다.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대부분은 이 마지막 2년을 흘려보내요. 뭐 이제 곧 나가는 데라는 생각에 준비를 미루고 정작 중요한 것들을 놓친 채 퇴직을 맞습니다. 그러다 은퇴 12년 만에 내가 왜 그때 몰랐을까 하고 무너지는 겁니다. 은퇴가 무너뜨리는 3가지 축돈, 건강, 관계. 전문가들은 한 목소리로 이야기합니다. 은퇴 후 삶을 좌우하는 건 결국 돈, 건강, 관계 이 3가지라고요. 단순히 노후 자금만 충분하면 해결되는 줄 아는데 돈만 있다고 다가 아니고 또 건강만 지켜도 행복한 게 아니며 인간관계만 넓다고 채워지는 것도 아닙니다. 3가지가 동시에 균형을 이루어야 진짜 안정적인 은퇴 생활이 가능하죠. 그런데 많은 사람이 퇴직 직전까지도 돈만 준비하다가 나머지를 놓칩니다. 어떤 이는 건강을 무시한 채 퇴직하면 여행 다니면 되지라며 버티다가 결국 병원비로 통장을 비우고 어떤 이는 사람과의 관계를 소홀히 하다가 은퇴 후 고립 속에서 우울증에 빠집니다. 현실 사례 1. 59세 대기업 부장의 눈물. 30년을 한 회사에 다닌 K씨는 퇴직 직전까지도 자산 10억 원이면 충분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아이들 결혼도 시켰고 서울 변두리에 아파트 한 채 있으니 노후는 편하리라 믿었죠. 그런데 은퇴하고 2년이 채 안 돼서 그 믿음은 산산조각 났습니다.
월세를 받을 줄 알고 샀던 상가 건물은 공실이 늘어나 수익이 반토막 났고 주식으로 묶어둔 자금은 경기 불황에 반토막이 났습니다. 게다가 퇴직 후 찾아온 허리 디스크와 고혈압 때문에 병원비만 매달 수십만 원이 빠져나가니 계획했던 은퇴 생활은 물거품이었죠. 그는 후회합니다. 퇴직 2년 전만 알았어도 안정적인 현금 흐름을 먼저 만들고 건강검진에 더 신경 썼을 겁니다. 늦게 깨달았어요. 현실 사례, 이 62세 교사의 고립된 일상. 교사로 은퇴한 L씨는 그야말로 바쁘게 산 사람이었습니다. 매일 학생들, 동료 교사들과 어울렸고 학부모 모임에서도 인정받았죠. 그래서 퇴직하면 오히려 사람들과 더 잘 어울리며 살아갈 거라 기대했어요. 하지만 현실은 정반대였습니다. 퇴직 후 학교와의 연결고리가 끊기자 연락이 뚝 끊겼습니다. 매일 같이 보던 사람들과 더 이상 만나지 않으니 하루하루가 공허해졌죠. 은퇴 1년 만에 L씨는 나 혼자 세상에서 밀려난 것 같다며 우울증 치료를 받게 되었습니다. 그는 고백합니다. 퇴직 전에 동호회나 지역 커뮤니티라도 하나 들어갔어야 했어요. 그게 이렇게 중요한 줄 은퇴하고 나서야 알았죠. 현실 사례 65세 자영업자의 뒤늦은 깨달음. 평생 자영업으로 돈을 벌었던 J씨는 퇴직이 따로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나는 죽을 때까지 일하니까 은퇴는 없다라며 노후 준비를 미뤘죠. 하지만 60대 중반에 건강 문제로 가게를 접을 수밖에 없었고 갑자기 수입이 끊기면서 하루아침에 생활 수준이 무너졌습니다. 그는 퇴직 2년 전 혹시라도 몸이 아프면 일하는 가정을 해본 적이 없었습니다. 결국 보험도 연금도 투자도 없는 상태에서 병원비가 쏟아지자 자식들에게 손을 벌려야 했죠. J씨는 눈물을 삼키며 말했습니다. 내가 2년만 빨리 대비했어도 이렇게 가족 앞에서 부끄럽진 않았을 텐데. 전문가 인사이트 퇴직 전 2년이 마지막 기회다. 재무 설계사들은 입을 모읍니다. 퇴직 직전 2년은 노후를 지킬 마지막 기회라고요. 이 시기를 그냥 보내면 그동안 쌓아온 자산도 허술해지고 건강관리도 엉성해지고 관계도 끊어지게 됩니다. 그렇다면 2년 동안 반드시 해야 할 건 뭘까요? 첫째, 현금 흐름 점검입니다. 연금, 임대수익, 이자 배당 등 고정 수입이 얼마 들어오는지 정확히 계산해야 합니다. 전문가들은 최소한 은퇴 전 월급의 6,070% 수준의 현금 흐름을 만들라고 조언합니다. 둘째, 건강 확보입니다. 은퇴 후 의료비는 평균적으로 65세 이후 1억 원 이상이 듭니다. 따라서 퇴직 전 건강검진을 철저히 받고 생활 습관을 바꾸는 것이 필수예요. 은퇴 후 여행보다 중요한 투자가 바로 건강입니다. 셋째, 관계망 확장입니다. 직장 동료만의 관계는 퇴직과 동시에 끊깁니다. 퇴직 전 지역사회, 취미, 봉사활동, 종교 모임 등 새로운 관계망을 만들어 두어야 외롭지 않고 활력이 유지됩니다. 결론, 내가 왜 그때 몰랐을까라는 후회는 막아야 한다. 사람들은 은퇴를 하면 이제 자유다 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현실은 정반대예요. 돈은 빠르게 줄고 건강은 생각보다 빨리 무너지고 사회적 연결은 금세 끊어집니다. 은퇴자들의 공통된 후회는 똑같습니다. 퇴직 2년 전만 알았어도 달라졌을 텐데. 지금 이 글을 읽고 있는 분이 아직 퇴직 전이라면 그 2년을 절대 허투루 보내지 마세요. 돈을 점검하고 건강을 지키고 관계를 넓히는 작은 준비만으로도 은퇴 후 삶은 완전히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인생의 황혼기를 눈물로 시작할지 미소로 시작할지는 결국 우리가 지금 어떤 선택을 하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은퇴 2년 전 반드시 점검해야 할 실전 가이드. 1. 돈 현금 흐름이 없으면 모든 계획이 무너진다. 많은 분들이 퇴직 직전까지도 자산 총액에만 집중합니다. 내가 집이 있고 예금도 있고 주식도 있으니 괜찮겠지라고 생각하는 거죠. 하지만 은퇴 후 중요한 건 자산 총액이 아니라 매달 들어오는 현금 흐름입니다. 예를 들어 5억 원 현금이 있다고 해도 월 200만 원씩 생활비가 나간다면 20년을 버티기 힘듭니다. 반대로 자산은 적더라도 국민연금, 퇴직연금, 임대수익, 배당소득 등으로 매달 250만 300만 원이 꾸준히 들어온다면 훨씬 안정적이죠. 전문가 팁.
은퇴 전 최소 2년 동안은 매달 지출을 기록하고 평균치를 산출하세요. 한국 은퇴자 평균 생활비는 부부 기준 월 260만 원 정도이지만 도시에 사는 부부라면 실제로는 300만 원 이상 드는 경우가 많습니다. 국민연금 예상 수령액을 국민연금공단 홈페이지에서 꼭 확인하세요. 65세 기준 평균 수령액은 월 64만 원 2025년 기준 정도에 불과합니다. 따라서 연금 외에 소득원을 반드시 추가로 만들어야 합니다. 안정적인 은퇴 소득 구조는 보통 국민연금, 퇴직연금, 개인연금, 기타 수익임대, 배당, 아르바이트 등 4중 구조를 권장합니다. 2. 건강의료비는 생각보다 빠르게 늘어난다. 건강은 나중 문제지라고 생각했다가 발등 찍히는 분들이 많습니다. 은퇴 후 평균 수명은 2030년인데 65세 이후의 평균 의료비 지출은 1억 원 이상이라는 통계가 있습니다. 게다가 치과, 안과, 관절 같은 비급여 항목은 보험 적용도 제한적이라 부담이 큽니다. 전문가 팁: 퇴직 전 정밀 건강검진을 꼭 받으세요. 특히 심혈관, 암, 치과, 관절은 은퇴 이후 가장 많이 지출되는 분야입니다. 민간 실손보험이 있다면 보장 범위를 꼼꼼히 확인하세요. 60세 이후에는 보험료가 급등하거나 갱신이 거절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필요하다면 5,859세 시점에 재가입이나 보장 강화가 유리합니다. 매일 30분 이상 걷기, 주 23회 근력 운동은 최소한의 건강 투자입니다. 전문가들은 운동은 최고의 연금이라고 말하죠. 돈으로 사지 못하는 건 결국 건강입니다. 3. 관계 외로움은 은퇴자에게 가장 치명적이다. 많은 분들이 돈만 있으면 된다고 생각하는데 실제 은퇴자의 가장 큰 후회는 외로움과 고립입니다. 직장이라는 사회적 울타리가 사라지면 갑자기 연락이 끊기고 하루 종일 집에만 있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는 우울증, 알코올 중독, 심지어 치매 발병 위험까지 높입니다. 전문가 팁: 퇴직 전 반드시 새로운 관계망을 하나 이상 만들어 두세요. 동호회, 지역 커뮤니티, 봉사활동, 종교 모임 등은 작은 시작이라도 은퇴 후 삶의 질을 결정합니다. 특히 남성 은퇴자들이 더 위험합니다. 여성은 친척, 이웃, 동창 모임 등을 통해 관계망이 유지되는 경우가 많지만 남성은 회사라는 틀 안에서만 관계를 쌓아와서 퇴직하면 급격히 고립됩니다. 최소한 주 1회 이상 외부 모임을 갖는 것을 생활 루틴으로 설정하세요. 돈보다 더 오래 삶을 지탱하는 힘이 됩니다. 4. 퇴직 전 2년 동안의 실전 체크리스트. 마지막 2년은 그냥 흘려보내면 안 됩니다. 이 시기야말로 노후를 구할 수 있는 마지막 골든타임이니까요. 재무 점검, 매달 고정 수입 지출 확인, 연금 예상액 확인, 투자, 구조 리밸런싱, 건강 점검, 정밀 검진, 운동 습관 정착, 민간 보험 재정비, 관계 점검, 새로운 모임 가입, 취미생활 시작, 배우자와의 소통 강화, 심리 점검. 은퇴 후 하루 일과를 미리 설계해 보세요. 아침 7시 기상 운동, 독서, 오후 봉사활동 같은 루틴을 짜두면 훨씬 안정적으로 적응할 수 있습니다. 5. 꼭 피해야 할 함정. 마지막으로 은퇴 준비자들이 가장 자주 빠지는 함정을 짚어드릴게요. 무리한 투자, 퇴직금으로 창업이나 부동산 투자를 덜컥 시작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은퇴자 중 절반 이상이 창업 실패를 경험했다고 할 정도로 위험합니다. 지나친 자녀 지원, 퇴직 직후 자녀 결혼주택 마련에 과도하게 돈을 쓰면 노후 자금이 순식간에 고갈됩니다. 자녀 문제와 본인 노후는 분리해서 생각해야 합니다. 건강 경시, 나 아직 멀쩡하다는 생각이 가장 큰 착각입니다. 은퇴 후 23년 사이에 건강 문제가 본격화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관계 단절, 퇴직하면 쉬자는 마음의 모임을 피하다 보면 순식간에 고립됩니다. 인간관계는 돈보다 더 지키기 어려운 자산입니다. 마무리, 지금이 가장 빠른 때다. 많은 은퇴자들이 공통적으로 하는 말은 단 하나예요. 퇴직 2년 전만 알았어도 달라졌을 텐데. 여러분이 지금 이 글을 읽는 시점이 언제든 상관없습니다. 퇴직 10년 전이든 2년 전이든 심지어 이미 은퇴한 이후라도 지금이 가장 빠른 때입니다. 중요한 건 늦기 전에 돈, 건강 관계를 점검하고
작은 행동이라도 시작하는 겁니다. 은퇴는 끝이 아니라 또 다른 시작입니다. 준비된 사람에게만 그 시작은 자유와 행복이고 준비하지 못한 사람에게는 후회와 눈물입니다. 선택은 결국 우리에게 달려 있습니다. 65세 은퇴 부부, 퇴직금 1.3억 연금 170만으로 어떻게 행복을 지켰을까? 행복은 돈의 크기에서만 오는 게 아니더라. 은퇴하면 편하게 쉬면서 여행도 다니고 하고 싶은 취미도 마음껏 즐기겠지? 많은 사람들이 그려왔던 은퇴의 그림은 대개 이렇습니다. 그런데 막상 은퇴를 맞이해보면 현실은 기대와는 크게 다릅니다. 한때는 매달 꼬박꼬박 들어오던 월급이 사라지고 대신 통장에 찍히는 건 국민연금 몇십만 원, 그리고 젊은 시절 피땀 흘려 모은 퇴직금이 전부일 때 마음속에는 불안이 자리 잡습니다. 이 돈으로 과연 얼마나 버틸 수 있을까? 병원비라도 크게 들면 어떡하지? 하는 걱정이 꼬리를 물죠. 오늘은 실제로 퇴직금 1억 3천만 원, 그리고 매달 170만 원의 연금으로 살아가는 65세 은퇴 부부의 이야기를 들어보려고 합니다. 단순히 돈을 아껴 쓰는 법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소박한 조건 속에서도 행복을 지킬 수 있는지가 핵심입니다. 사례 1. 65세 김씨 부부의 소박한 하루. 경기도 외곽의 작은 아파트에서 사는 김씨 부부는 3년 전 은퇴했습니다. 남편은 제조업 회사에서 30년 넘게 근무했고 아내는 전업주부로 살림을 도맡아왔습니다. 은퇴 후 받은 퇴직금은 1억 3천만 원. 여기에 국민연금과 퇴직연금을 합쳐 매달 약 170만 원이 생활비로 들어옵니다. 많은 이들이 170만 원으로 두 사람이 어떻게 살 수 있을까 궁금해합니다. 그런데 김씨 부부는 그 돈으로도 충분히 살만하다고 말합니다. 비결은 소박함에 있습니다. 외식은 한 달에 한두 번, 대부분 집에서 밥을 해 먹습니다. 교통비는 대중교통 위주, 가끔 나들이 할 때만 자가용을 씁니다. 여행은 해외 대신 가까운 국립공원이나 지방 도시로 소박하게 다녀옵니다. 돈 쓰는 걸 줄였더니 오히려 불필요한 소비가 사라지고 마음이 더 가벼워졌다고 김 씨는 말합니다. 예전에는 백화점 세일에 끌려다니던 아내도 이제는 동네 시장에서 장을 보는 게 더 즐겁다고 하죠. 사례 이퇴직 후 관계가 행복을 만든다. 서울 강북에서 사는 박 씨 부부는 은퇴 후 동네 경로당 모임에 자주 나갑니다. 처음엔 어색했지만 지금은 매일같이 335 모여 함께 점심을 먹고 체조를 하고 때로는 작은 여행도 함께 떠납니다. 이 부부의 월 생활비 역시 약 180만 원 수준. 퇴직금은 1억 원 정도로 김 씨 부부보다도 더 적습니다. 하지만 이들은 외롭지 않아서 행복하다고 합니다. 은퇴 후 가장 무서운 건 돈이 아니라 고립감입니다. 누군가와 대화를 나누고 함께 시간을 보내고 나를 기다려주는 사람이 있다는 사실은 돈으로 살 수 없는 자산입니다. 박 씨 부부는 돈은 조금 부족해도 관계가 있으니 버틸 수 있다고 말합니다. 결국 노후의 질을 결정하는 건 돈의 액수보다도 관계망의 두께라는 걸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사례 3. 건강을 지킨 부부의 선택. 부산에 사는 최 씨 부부는 은퇴 후 매일 아침 동네 공원을 걷습니다. 병원 진료비를 줄이기 위해서라도 몸을 꾸준히 관리하자는 생각에서 시작한 습관입니다. 최 씨는 62세에 은퇴했을 당시 퇴직금이 1억 5천만 원 정도였고 현재 매달 받는 연금은 약 200만 원. 돈은 다른 사례보다 조금 넉넉한 편이지만 이들 부부가 강조하는 건 한 가지입니다. 건강이 돈보다 더 큰 자산이다. 주위 친구들 중엔 퇴직금을 잘 굴려 돈은 넉넉한데 건강을 잃어 여행 한 번 못 가는 사람도 있습니다. 반대로 자신들은 해외여행 대신 매일 걸으면서 소소한 건강을 지키니 병원비도 줄고 삶의 만족감도 높아졌다고 말합니다. 전문가 인사이트 은퇴 후 행복을 지키는 3가지 키워드. 재무 전문가들은 은퇴 후 삶에서 돈은 중요한 도구일 뿐 행복을 결정짓는 절대 조건이 아니라고 강조합니다. 오히려 소비 습관, 관계, 건강 이 3가지가 노후의 질을 좌우한다고 말하죠. 소비 습관을 단순화하라. 수입이 줄어든 상황에서 과거와 같은 소비 패턴을 유지하면 금세 돈이 바닥납니다. 하지만 줄이는 소비가 아니라 불필요한 지출을 덜어내는 소비로 접근하면 오히려 만족도가 올라갑니다. 관계를 관리하라.
은퇴 후 고립은 우울증으로 이어지기 쉽습니다. 따라서 가족, 친구, 이웃과의 관계를 의도적으로 유지하는 게 필요합니다. 작은 모임이나 봉사활동, 취미 모임이 큰 힘이 됩니다. 건강을 자산으로 관리하라. 건강을 잃으면 결국 돈도 빠져나갑니다. 하루 30분 걷기, 적당한 식습관, 정기검진만으로도 노후 의료비를 크게 줄일 수 있습니다. 결론 행복은 남은 돈의 크기보다 쓰는 방식에 달려 있다. 퇴직금 1억 3천만 원, 연금 170만 원. 누군가는 너무 적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앞서 본 부부들의 사례는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돈이 많아야만 행복한 게 아니다. 가진 돈 안에서 만족하며 살 수 있는 방법을 찾을 때 행복은 지켜진다. 결국 은퇴 후 삶은 내가 무엇을 잃었는가가 아니라 내가 무엇을 지켰는가의 싸움일지도 모릅니다. 소박한 식탁에서 함께 밥을 먹는 즐거움, 동네 공원에서 마주치는 웃음, 그리고 오랜 인연을 이어가는 관계. 이 모든 것들이 퇴직금 액수보다 훨씬 큰 의미를 가집니다. 65세 김씨 부부가 오늘도 작은 집에서 소박하지만 웃음을 잃지 않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가 은퇴를 준비하며 꼭 기억해야 할 건 돈은 행복을 지켜주는 수단일 뿐 행복 그 자체는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퇴직금 1.3억 어떻게 나눠 써야 할까? 퇴직금을 손에 쥐는 순간 가장 큰 유혹은 한 방에 불려보자는 생각이에요. 실제로 많은 분들이 은퇴 직후 상가 투자, 주식, 해외 부동산 같은 고위험 상품에 퇴직금을 몰빵했다가 순식간에 잃는 경우가 많습니다. 전문가들이 권하는 방식은 단순합니다. 생활비 통장 전체 퇴직금의 3,040% 정도는 은행 예금이나 CMA 같은 안전자산에 두고 매달 일정 금액을 꺼내 쓰는 방식이에요. 김씨 부부처럼 1.3억이라면 약 4천만 원, 5천만 원을 생활비, 버퍼로 마련해 두는 게 좋습니다. 비상자금, 의료비, 갑작스런 집 수리비 같은 예상치 못한 상황을 대비해 최소 3천만 원 정도는 별도로 묶어두는 게 안전합니다. 투자자금 남은 돈의 일부, 예를 들어 3천만 원 정도만 안정적인 배당주, 채권형 펀드 또는 주택연금 전환 같은 비교적 안전한 상품에 분산 투자하는 게 바람직합니다. 즉, 퇴직금 1.3억을 생활비 비상금 투자로 나누어야 오래 버틸 수 있다는 거죠. 2. 연금 170만 원, 현실적으로 가능한 생활 수준. 연금 170만 원, 숫자만 들으면 이걸로 두 사람이 살 수 있을까? 쉽죠. 하지만 실제 지출 항목을 따져보면 가능합니다. 보통 60대 부부의 최소 생활비는 월 150만, 180만 원 선으로 잡히고 외식이나 취미 여행을 조금 추가하면 200만, 220만 원 정도가 평균입니다. 따라서 연금 170만 원은 최소 생활비 수준이에요. 그렇다면 부족한 부분은 어떻게 메우느냐? 첫째, 주거비 절감이 핵심입니다. 자가주택이 있다면 월세 전세 부담이 사라지고 관리비와 세금만 내면 되니까 큰 차이가 나요. 둘째, 식비 관리입니다. 하루 3끼를 외식하면 100만 원도 모자라지만 집밥 위주로 하면 두 사람 한 달 식비가 40만, 50만 원에 충분히 맞춰집니다. 셋째, 교통의료비는 국가 혜택을 적극 활용해야 합니다. 65세 이상은 버스, 지하철 요금이 대폭 할인되거나 무료인 경우가 많고 국가 건강보험 보장성도 강화돼 있으니 정기검진만 잘 받아도 큰 지출을 줄일 수 있습니다. 즉, 연금 170만 원은 불가능한 금액이 아니라 생활습관을 단순화하면 충분히 버틸 수 있는 금액이라는 겁니다. 3. 은퇴자들이 가장 많이 하는 실수 3가지. 많은 은퇴자들이 후회하는 공통된 패턴이 있어요. 전문가 입장에서 꼭 짚고 넘어가야 할 부분입니다. 퇴직금 몰빵 투자. 은행 이자만으론 못 살아라는 조급함 때문에 검증되지 않은 상품에 올인하다가 돈을 잃습니다. 원금 보전이 최우선이라는 원칙을 꼭 지켜야 합니다. 지출 구조를 바꾸지 않음. 현역 시절 소비 습관 그대로 유지하면 연금과 퇴직금은 순식간에 바닥납니다. 퇴직 후엔 줄이는 소비가 아니라 새로운 소비 습관을 만드는 게 핵심이에요. 건강관리 소홀. 60대 이후 의료비는 눈덩이처럼 불어납니다. 건강보험 통계에 따르면 65세 이상 노인의 연평균 진료비는 200만 원을 넘습니다. 꾸준히 운동하고
정기 검진을 받아야 노후 재정이 지켜집니다. 4. 독자가 바로 활용할 수 있는 은퇴생활 팁? 자동 이체 시스템 활용 연금 170만 원이 들어오면 생활비 통장과 비상금 통장을 나눠 관리하세요. 쓰고 남는 돈을 모으는 게 아니라 처음부터 쓸 돈을 정해놓고 나머지를 보관하는 방식이 훨씬 안정적입니다. 주택연금 고려 집은 있는데 현금 흐름이 부족한 경우라면 주택연금 제도를 활용하는 게 좋습니다. 시가 5억 원짜리 집만 있어도 부부 기준 월 100만 원 이상을 평생 받을 수 있습니다. 지역 커뮤니티 참여 관계망은 은퇴 후 행복의 핵심입니다. 작은 봉사활동, 시니어 문화센터, 경로당 모임만 참여해도 우울증과 외로움이 크게 줄어듭니다. 돈보다 값진 자산이에요. 작은 부업 체력과 시간이 허락한다면 월 30만 50만 원 정도의 부업을 고려해 보세요. 단순 경비, 택배 분류, 카페 아르바이트 같은 일들이 시니어에게 열려 있고 그 수입이 생활비의 안전판 역할을 해줍니다. 5. 꼭 기억해야 할 주의사항. 은퇴자들에게 가장 위험한 건 과도한 낙관과 과도한 불안 두 가지예요. 과도한 낙관 우리 집값이 올랐으니 걱정 없어. 주식으로 금방 불릴 수 있어. 같은 막연한 자신감은 노후 재정을 위태롭게 합니다. 과도한 불안 반대로 170만 원으론 절대 못 살아. 곧 파산할 거야 라는 생각은 삶의 질을 떨어뜨리고 관계를 끊어냅니다. 은퇴 후 재정은 현실을 직시하면서도 내 삶에 맞는 균형을 찾아야만 오래갑니다. 마무리 행복을 지키는 기술. 결국 65세 김씨 부부가 보여주는 건 단순합니다. 퇴직금 1.3억, 연금 170만 원이라는 조건은 특별히 많지도 특별히 적지도 않은 평균적인 상황이지만 이들은 소비 습관을 줄이고 관계를 유지하고 건강을 챙기며 행복을 지켜냈다는 겁니다. 앞으로 은퇴를 준비하는 사람이라면 지금부터라도 지출 구조를 점검하고 노후 생활비 시뮬레이션을 해보는 게 필요합니다. 그리고 이미 은퇴한 분들이라면 당장 오늘부터라도 생활 습관과 관계를 돌아보면서 내가 지켜야 할 행복을 우선순위에 올려야 합니다. 돈은 행복을 지켜주는 도구일 뿐 그 자체가 행복은 아닙니다. 결국 노후를 버티게 하는 건 내가 가진 돈의 크기가 아니라 그 돈을 어떻게 쓰고 누구와 나누며 어떤 방식으로 살아가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10억 들고 은퇴한 60대 부부 3년 만에 무너진 충격적 현실. 10억이면 평생 충분하다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불과 3년 만에 통장이 텅 비어버릴 줄은 몰랐습니다. 60대 초반에 은퇴한 한 부부가 실제로 남긴 말입니다. 퇴직금과 모아둔 자산을 합쳐 10억이라는 돈을 손에 쥔 순간 그들의 마음속엔 안도감이 가득했을 겁니다. 이제는 고생 끝, 행복 시작이다 하라는 길의 말이죠. 하지만 현실은 정반대였습니다. 불과 몇 년 만에 생활비, 투자 실패, 예상치 못한 지출이 겹치면서 노후 자금은 빠르게 줄었고 결국 노후 파산이라는 벼랑 끝에 내몰리고 말았습니다. 사실 이런 이야기는 남의 일이 아닙니다. 우리 주변에서 심지어 TV 뉴스 속에서도 종종 등장하는 현실이에요. 억소리 나는 돈을 갖고도 노후에 흔들리는 사람들이 적지 않다는 건 돈의 액수가 아니라 준비의 방향과 태도가 더 중요하다는 걸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은퇴 후 무너진 한 부부의 사례를 시작으로 우리가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할 현실적인 문제와 해법을 이야기해 보려 합니다. 1. 사례 1 생활비 구조를 몰라서 무너진 60대 부부. 첫 번째 사례는 바로 위에서 언급한 60대 부부 이야기입니다. 이들은 35년 직장 생활을 마치고 서울의 아파트 한 채와 현금 10억 원을 가지고 은퇴를 맞이했습니다. 처음엔 여유로웠습니다. 매달 500만 원 정도를 생활비로 쓰면서 여행도 다니고 좋은 음식도 즐겼죠. 하지만 문제는 단순했습니다. 얼마나 쓸 수 있는지 계산하지 않은 겁니다. 10억을 은행에 넣어 이자로 생활할 수 있다고 믿었지만 초저금리 시대의 이자가 생활비를 충당하기엔 턱없이 부족했습니다. 결국 원금을 쓰기 시작했고 1년에 6천만 원씩 빠져나가니 3년 만에 2억 가까운 돈이 사라졌습니다. 여기에 갑작스러운 병원비, 자녀 결혼 지원금이 겹치면서 자금은 눈덩이처럼 줄어들었죠. 전문가들은 이런 경우를 두고 생활비 구조를 설계하지 않은 은퇴이적 실패라고 말합니다. 돈의 절대적 액수보다
중요한 건 지속 가능성인데 이를 계산하지 못한 것이 치명적이었던 겁니다. 사례 2 투자로 한방 노린 58세 은퇴자. 두 번째는 58세에 조기 은퇴한 한 남성 이야기입니다. 그는 퇴직금과 퇴직 전 모아둔 돈을 합쳐 약 7억 원을 손에 쥐었는데 이걸 굴려야 평생 편하게 산다는 생각으로 무리하게 투자에 뛰어들었습니다. 주식과 부동산 단기 매매에 몰두했지만 결과는 참혹했습니다. 은퇴 자금의 절반 이상을 불과 2년 만에 잃어버린 겁니다. 투자 자체가 잘못된 건 아닙니다. 문제는 위험 관리가 없었다는 것이었죠. 전문가들은 은퇴 이후에는 원금을 지키는 게 최우선인데 오히려 한 번에 돈을 불리겠다는 욕심이 파국을 불러왔습니다. 이 사례는 돈을 불리겠다는 불안과 욕심이 어떻게 은퇴자의 삶을 위태롭게 만드는지를 잘 보여줍니다. 은퇴 후의 투자는 청년 시절처럼 공격적인 전략이 아니라 안정성과 예측 가능성이 최우선이어야 한다는 교훈을 줍니다. 3. 사례 3 부모 역할에 흔들린 62세 부부. 세 번째 사례는 62세 부부입니다. 이들은 9억 원을 들고 은퇴했지만 불과 5년 만에 잔고가 절반 이하로 줄었습니다. 이유는 의외로 단순했습니다. 자녀 지원이었죠. 결혼 자금, 주택 마련, 손주 양육까지 부모의 역할을 다해야 한다는 생각 때문에 수억 원이 한순간에 빠져나갔습니다. 자녀가 독립한 이후에도 부모의 지갑은 닫히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한국 사회에서는 부모가 자녀 결혼과 주택에 관여하는 문화가 여전히 강해서 은퇴 자금을 가족 지원금으로 쓰다가 본인의 노후가 흔들리는 일이 흔합니다. 실제로 통계에 따르면 은퇴자 10명 중 6명이 자녀에게 경제적 지원을 하면서 노후 준비가 크게 흔들렸다고 답했습니다. 결국 이 부부도 생활비와 의료비를 감당하지 못해 노후에 다시 일자리를 찾아야 하는 상황에 내몰렸습니다. 내 아이만큼은 힘들지 않게 해주고 싶다는 마음이 결국 자기 삶을 위태롭게 만든 아이러니한 현실이죠. 전문가 인사이트 돈보다 더 중요한 은퇴 준비. 이 세 가지 사례에서 공통적으로 드러나는 문제는 돈의 액수가 아닙니다. 중요한 건 은퇴 후 돈을 어떻게 관리하고 쓰느냐, 그리고 어떤 삶의 방식을 설계하느냐입니다. 재무 전문가들은 은퇴 설계에서 반드시 고려해야 할 세 가지 축을 강조합니다. 생활비 구조화. 매달 얼마를 쓰고 이 지출이 은퇴 기간 동안 지속 가능할지 계산해야 합니다. 단순히 10억 있으면 되겠지가 아니라 20년 이상 살아갈 자금 흐름을 구체적으로 시뮬레이션해야 합니다. 리스크 관리. 은퇴 후에는 원금 보존이 가장 중요합니다. 공격적인 투자보다는 인플레이션을 방어하면서 안정적으로 운용할 수 있는 자산 배분이 필요합니다. 관계와 건강 관리. 돈이 충분해도 건강과 관계가 무너지면 삶의 질은 급격히 떨어집니다. 의료비는 은퇴 자금의 가장 큰 리스크 중 하나이므로 보험과 건강 관리에 투자해야 하고 사회적 관계망을 유지하는 것도 필수입니다. 우리가 배워야 할 교훈. 많은 사람들이 나는 저렇게 되지 않겠지라고 생각하지만 현실은 다릅니다. 은퇴 후 무너진 사람들의 공통된 이야기는 결국 나는 준비했다고 생각했는데 실제로는 준비가 부족했다는 고백입니다. 은퇴 준비란 단순히 돈을 모으는 게 아니라 돈을 어떻게 쓰고 어떤 삶을 살고 무엇을 지킬 것인지를 계획하는 과정입니다. 10억이 있든 5억이 있든 준비 없는 은퇴는 결국 불안과 후회를 남깁니다. 마무리. 당신의 은퇴는 어떤 모습일까요? 은퇴는 누구에게나 찾아오는 두 번째 인생의 시작입니다. 하지만 그 시작이 설레는 여행이 될지 혹은 무너지는 절벽이 될지는 결국 지금 우리의 준비에 달려 있습니다. 돈만 있으면 된다는 막연한 믿음 대신 돈을 지키고 관리하며 삶을 설계하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혹시 지금 당신도 내 퇴직금 이 정도면 되겠지라고 안심하고 있다면 오늘 이 이야기를 통해 다시 한번 점검해 보시길 바랍니다. 은퇴는 단순히 직장을 떠나는 게 아니라 새로운 인생을 어떻게 설계할지의 문제니까요. 은퇴 설계 숫자로 접근해야 무너지지 않는다. 많은 분들이 은퇴 준비를 이야기할 때 몇 억 있으면 된다는 식으로 생각하시는데 이건 굉장히 위험한 접근이에요. 은퇴는 단순히 목돈의 크기가 아니라 그 돈이 얼마나 오래 버틸 수 있느냐가 핵심이거든요. 그래서 제일 먼저 할 일은 지출 구조를 파악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볼게요. 은퇴 후 부부 생활비를 월 350만 원으로 잡는다고 합시다. 1년에 4,200만 원이죠. 그런데 이 부부가 앞으로 25년은 살아야 한다고 가정하면 단순 계산으로도 10억 이상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끝이 아니에요. 물가 상승률을 연평균 2%만 반영해도 20년 후엔 같은 생활비가 1.5배 가까이 올라갑니다. 결국 현재 350만 원으로 살던 가정이 20년 뒤에는 500만 원 이상이 필요하다는 뜻이죠. 즉, 10억 있으면 평생 산다는 계산은 애초에 물가 상승이나 의료비 변수를 고려하지 않은 허술한 계산이 되는 겁니다. 실제 은퇴 설계 팁 생활비 3등분 원칙. 전문가들이 자주 권하는 방법 중 하나가 생활비 3등분 원칙이에요. 즉, 고정 지출 변동 지출 예비 지출로 나누는 겁니다. 고정 지출 집세, 관리비, 공과금, 최소한의 식비 같은 매달 꼭 나가는 비용. 변동 지출 여행, 외식, 취미 활동처럼 상황에 따라 조정 가능한 지출. 예비 지출 의료비, 부모 자녀 지원금 같은 불규칙하지만 반드시 대비해야 하는 비용. 이렇게 구분하면 만약 자금이 줄어드는 상황이 와도 조정할 수 있는 영역이 보입니다. 실제로 은퇴 후 생활비가 빠듯해진 분들을 보면 변동 지출과 예비 지출의 관리가 거의 안 되어 있었어요. 이번에만 쓰자 하다가 눈덩이가 된 거죠. 투자, 벌기보다 지키기에 집중해야. 많은 분들이 은퇴 후 투자를 이야기하면 이제라도 불려야 한다는 쪽으로 생각을 몰고 갑니다. 그런데 은퇴 이후에는 수익률보다 원금 보존이 최우선이에요. 왜냐하면 한번 잃으면 다시 회복할 시간과 기회가 거의 없거든요. 실제로 은퇴자금 운용의 기본 원칙 중 하나가 60나이 주식 비중이라는 공식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65세라면 주식 비중은 60-65 음수가 나오니 사실상 주식보다는 채권, 현금성 자산 위주로 가야 안정적이라는 뜻이죠. 물론 절대적인 기준은 아니지만 공격적 투자보다 안정적 자산이 우선이라는 점을 잘 보여줍니다. 실무적으로는 이렇게 나누면 좋아요. 생활비 23년치는 아예 현금성 자산 예금, CMA 등으로 확보. 나머지는 안정적인 채권형 상품, 배당주, 리츠 등으로 분산. 아주 일부만 위험 자산에 투자. 즉, 은퇴 후에는 자산을 버는 용도가 아니라 버티는 용도로 운용해야 한다는 거죠. 의료비, 은퇴 자금을 갉아먹는 숨은 폭탄. 은퇴 후 예상치 못한 지출 중 1위는 의료비입니다. 보건복지부 통계에 따르면 65세 이후 국민 1인당 평균 의료비는 매년 400만 500만 원 수준이에요. 두 부부면 연간 1,000만 원 가까이죠. 그런데 75세 이후로 가면 이 비용이 갑자기 치솟습니다. 만성질환, 수술, 간병비 때문입니다. 따라서 은퇴 준비를 할 때는 반드시 의료비 계정을 따로 잡아야 합니다. 국민건강보험이 있어도 한계가 있으니 실손보험이나 장기요양보험 같은 민간보험을 적절히 활용하는 게 좋아요. 특히 60대 초반에 미리 가입해 두는 게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나이가 들면 보험 가입이 거절되거나 보험료가 급격히 오르기 때문이죠. 자녀 지원 어디까지 해야 할까? 앞서 사례에서도 봤지만 은퇴 후 무너지는 가장 큰 이유 중 하나가 바로 자녀 지원입니다. 결혼 자금, 주택 자금, 손주 양육비 부모 마음은 알지만 여기서 선을 긋지 않으면 결국 자기 노후를 파괴하게 됩니다. 전문가들은 자녀에게 줄 수 있는 최대치는 내 노후가 흔들리지 않는 범위까지라고 조언합니다. 실제로 자녀에게 주택 자금으로 2억을 보탰다가 본인 부부가 월세로 전전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즉, 자녀 지원은 내 노후를 지킨 뒤에만 가능하다는 원칙을 세워야 한다는 겁니다. 전문가가 전하는 은퇴 준비 체크리스트. 마지막으로 지금이라도 점검할 수 있는 간단한 체크 포인트를 정리해 드릴게요. 월 생활비를 정확히 계산해 두셨나요? 고정 변동 예비로 나누기. 생활비 23년치를 현금성 자산으로 확보했나요? 투자 자산은 벌기보다 지키기 중심으로 배분했나요? 의료비 전용 자금을 따로 준비했나요? 보험 가입 상태는 점검하셨나요? 자녀 지원 범위에 대한 원칙을 가족과 솔직히 합의하셨나요? 이 5가지만 제대로 점검해도 은퇴 후 삶의 안정감은 훨씬 달라질 겁니다. 마무리.
은퇴 후 무너진 사람들의 공통점은 단순합니다. 돈이 부족해서가 아니라 돈을 다루는 방식이 잘못됐기 때문입니다. 10억을 가지고도 3년 만에 무너질 수 있고 3억으로도 평생 안정적으로 살 수 있습니다. 결국 핵심은 숫자가 아니라 설계입니다. 혹시 지금 내 퇴직금이면 되겠지라고 막연히 생각하고 계신다면 오늘 이야기를 계기로 한 번 더 냉정하게 계산해 보시길 권합니다. 은퇴는 준비 없는 자에게는 절벽이지만 제대로 설계한 자에게는 두 번째 인생의 기회가 될 수 있으니까요. 은퇴하면 자유로울 줄 알았죠. 그런데 막상 회사를 그만두고 나니 매일 아침이 낯설고 하루가 길더군요. 많은 은퇴자들의 고백입니다. 평생 일만 하며 살아온 사람들이 어느 순간 내일 출근하지 않아도 된다는 현실과 마주할 때 기대와 두려움이 동시에 찾아옵니다. 연금 통장이 찍히는 순간 안도감이 들다가도 집세와 생활비, 의료비 걱정이 바로 따라오지요. 더구나 한국에 뿌리를 두고 살던 교포 1세대 혹은 1.5세대 은퇴자들에게는 노후를 어디서 보내야 할까? 라는 선택의 문제가 더 크게 다가옵니다. 고향인 한국으로 돌아갈까? 아니면 이미 정착한 미국에 남아 새 둥지를 틀까? 그런 고민 끝에 놀랍게도 많은 한인 은퇴자들이 공통적으로 몰려가는 도시가 있습니다. 바로 LA와 달라스입니다. 언뜻 보면 두 도시는 전혀 다르지요. LA는 햇살 가득한 캘리포니아, 한인타운이 거대한 도시. 반면 달라스는 텍사스의 땅 넓은 도시로 교포 사회가 빠르게 성장하고 있는 곳입니다. 그런데 왜 이 두 곳이 은퇴한 한인들에게 압도적인 선택지가 될까요? 이 전문가의 시각 은퇴지가 선택되는 진짜 기준. 은퇴자들이 도시를 선택할 때 가장 크게 고려하는 건 단순합니다. 생활비 집값과 월세, 식비, 교통비, 의료 접근성, 한인 커뮤니티와 정서적 안정감. 미국 내 은퇴 한인들이 LA와 달라스로 몰리는 이유도 이 세 가지로 설명할 수 있습니다. LA 로스앤젤레스는 오랫동안 교포 사회의 중심이었습니다. 은퇴한 교포들에게는 병원, 변호사, 회계사, 그리고 한인 마트까지 모든 것이 한국어로 가능하다는 점이 매력이지요. 외롭지 않고 내가 여전히 한인 사회의 일부라는 소속감을 주는 곳이 LA입니다. 다만 단점은 분명합니다. 집값과 생활비가 지나치게 높다는 점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국적인 삶을 유지하고 싶은 은퇴자들에게는 여전히 최우선지로 꼽힙니다. 달라스는 정반대의 매력을 지녔습니다. LA보다 집값이 훨씬 저렴하고 땅이 넓어 은퇴자들이 주택이나 콘도를 사서 여유롭게 살기 좋습니다. 텍사스 주의 세금 제도가 은퇴자에게 유리한 것도 큰 장점입니다. 게다가 최근 20년 사이 달라스 한인 사회가 급격히 커지면서 교회상 가문화 시설이 빠르게 늘어나 정서적 고립감도 줄어들었죠. 경제성과 안정감, 두 마리 토끼를 잡을 수 있다는 점에서 달라스는 은퇴 교포들의 이민 2세대 은퇴지로 불릴 정도입니다. 3. 현실 사례 68세 은퇴 공무원의 선택 LA. 김모 씨 68세는 미국으로 이민 온 지 40년 된 1세대 교포입니다. 은퇴 후 한국으로 돌아갈까 고민했지만 결국 LA를 떠나지 못했습니다. 이유는 단순했습니다. 한국에 가면 친구는 있지만 의료보험 문제와 생활비가 불안했기 때문입니다. LA 한인타운에선 병원 예약도 한국어로 가능하고 오랜 친구들이 모여있는 교회도 있으니 외로울 틈이 없었습니다. 물론 집값이 높아 작은 아파트 월세만 해도 2,500달러 가까이 나가지만 외롭지 않고 아프면 바로 병원 갈 수 있다는 점이 그에게는 최우선이었습니다. 4. 현실 사례 62세 부부의 텍사스 이주, 달라스. 반면 박 씨 부부 62세는 은퇴 후 과감히 LA를 떠났습니다. LA에서 살던 집을 팔고 달라스로 이주했죠. 그 이유는 월세와 생활비 차이가 컸기 때문입니다. LA에서 3,000달러 이상 지출하던 생활비가 달라스에선 1,500달러대로 줄었습니다. 게다가 달라스의 한인 커뮤니티가 활발해 교회 활동과 지역 모임을 통해 새로운 친구들을 금방 사귀었습니다. 박 씨는 노후의 돈보다 중요한 게 관계라고 생각했는데 달라스에서 사람들과 쉽게 연결되는 걸 보니 정말 잘 왔다 싶다고 말했습니다. 5.
현실 사례 70세 여성의 고민, 한국과 미국 사이. 또 다른 사례는 70세 이씨입니다. 남편과 사별한 후 혼자 은퇴 생활을 해야 했던 그는 한국으로 돌아가고 싶었지만 결국 캘리포니아에 남기로 했습니다. 한국에서의 생활비는 저렴하지만 나이 들어서 혼자 병원을 다니고 새로운 생활을 시작할 용기가 나지 않았던 거죠. 반대로 미국에선 주변 한인 커뮤니티의 지원을 받으며 연금과 메디케어를 활용할 수 있었기에 안정적인 삶을 이어갈 수 있었습니다. 그는 LA 집값이 비싸도 나 혼자 사는데 불안하지 않다는 게 가장 큰 이유라고 말했습니다. 6. 전문가, 인사이트 은퇴자들의 심리와 숫자. 전문가들은 이렇게 정리합니다. 은퇴 한인들의 도시 선택에는 경제적 요인만 있는 게 아니라 심리적 안정감이 크게 작용합니다. 통계적으로 미국 내 한인 은퇴자들이 가장 많이 사는 주는 캘리포니아와 텍사스입니다. 캘리포니아는 전체 한인 인구의 약 30%가 거주할 정도로 여전히 거대한 기반을 가지고 있고, 텍사스는 최근 10년간 한인 인구 증가율이 가장 높은 주 중 하나입니다. 캘리포니아의 높은 집값과 세금에도 불구하고 많은 은퇴자들이 여전히 LA를 떠나지 못하는 건 정서적 소속감 때문입니다. 반대로 텍사스로 떠나는 이들은 실질적인 생활비 절감과 새로운 삶의 안정성을 추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7. 결론 선택에는 정답이 없다. 결국 은퇴한 한인들이 LA와 달라스로 몰리는 건 서로 다른 이유 때문입니다. LA는 정서적 안정감과 한인 커뮤니티의 힘이, 달라스는 경제성과 새로운 가능성이 그들을 끌어당기고 있습니다. 은퇴 후의 삶에서 중요한 건 완벽한 도시가 아니라 내가 어디서 마음 편히 숨 쉴 수 있느냐는 질문입니다. 누군가는 친구와 교회가 있는 LA를 택하고 누군가는 지출이 줄어드는 달라스를 택합니다. 결국 공통점은 하나죠. 은퇴한 한인들은 혼자가 아니라 함께 살 수 있는 곳을 원한다는 겁니다. 은퇴한 한인들이 LA와 달라스를 택하는 현실적인 이유와 실용적 가이드. 1. 생활비 차이가 만드는 은퇴지 선택. 미국에서 은퇴할 때 가장 큰 고민은 돈입니다. 특히 고정 수입이 연금이나 저축에서 나오는 상황에서는 지출을 얼마나 줄이느냐가 노후의 삶의 질을 좌우하지요. 예를 들어 캘리포니아, LA의 평균 아파트 월세는 방 2개 기준으로 약 5,300달러 수준입니다. 여기에 교통비, 보험료, 식비까지 합치면 2인 가구 기준 월 생활비가 4,000달러 이상 들어가는 게 일반적입니다. 반면 텍사스 달라스는 같은 조건에서 월세가 4,800달러 선이고 생활비 전체도 2,500달러 전후로 마무리할 수 있습니다. 단순 계산만 해도 한 달에 1,500달러 이상 절약이 가능하다는 거죠. 1년이면 18,000달러, 10년이면 거의 2억 원 가까운 차이가 납니다. 이 때문에 내가 은퇴 후 수입이 한정적이다 싶은 분들은 자연스럽게 달라스 같은 도시로 눈길이 가는 겁니다. 2. 세금과 제도의 차이. 텍사스에는 주 소득세가 없습니다. 은퇴자 입장에서 연금이나 투자 수익에 대해 세금 부담이 줄어든다는 건 큰 장점이지요. 반면 캘리포니아는 미국에서도 세율이 높은 주 중 하나라 고정 수입이 많지 않은 은퇴자에게는 부담이 큽니다. 또한 달라스 같은 지역은 부동산세가 다소 높은 편이지만 집값 자체가 LA보다 훨씬 낮다 보니 전체적으로는 여전히 유리합니다. 즉, 집을 소유하고 있느냐, 월세로 사느냐에 따라 각 도시의 매력이 달라지는 거죠. 집을 이미 LA에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면 굳이 이사를 갈 이유가 적지만 새로 주거지를 마련해야 한다면 텍사스가 확실히 유리합니다. 3. 의료와 안전망 문제. 은퇴 후 가장 중요한 건 결국 건강과 병원 접근성입니다. LA의 장점은 이 부분에서 확연히 드러납니다. 대형 한인 병원, 한국어 가능한 의사, 그리고 전문 클리닉까지 이미 잘 자리 잡고 있지요. 나이 들수록 병원에 자주 가야 하는데 언어 장벽 없이 진료받을 수 있다는 건 돈으로 환산하기 힘든 장점입니다. 반대로 달라스는 아직 한인 의료 인프라가 LA만큼 다양하지는 않습니다. 대신 최근 한인 의사들이 꾸준히 개업하면서 점점 나아지고 있고, 무엇보다 메디케어, 메더케어 같은 연방 의료 보험을 활용하면 큰 불편 없이 치료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희귀 질환이나
전문 진료가 필요한 경우엔 여전히 LA 쪽이 유리합니다. 4. 한인 커뮤니티와 정서적 안정감. 사람이 나이 들수록 중요해지는 건 사람입니다. 외롭지 않게 함께 밥 먹을 친구가 있는지 여부가 노후 만족도를 크게 좌우하지요. LA는 이미 세계에서 가장 큰 한인타운이 있어 한국처럼 마트, 식당, 교회, 문화센터가 한 블록 안에 다 들어 있습니다. 한국 음식이 그리울 틈이 없고 신앙생활이나 친목 모임도 쉽게 찾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경쟁도 치열하고 도시 자체가 복잡하고 번잡하다는 단점이 있죠. 달라스는 아직은 규모가 작지만 오히려 새로운 공동체를 만들어가는 재미가 있습니다. 최근 20년 사이 한인 인구가 빠르게 늘면서 교회와 상가가 확장됐고 은퇴자 중심의 동호회 활동도 활발해지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한인 노인회에서 운영하는 무료 건강검진, 한국 영화 상영회 같은 프로그램들이 달라스에서도 점차 자리 잡고 있습니다. 5. 실제로 고려해야 할 체크리스트. 만약 은퇴 후 이주지를 고민하고 있다면 다음과 같은 포인트들을 반드시 따져봐야 합니다. 현재 수입과 지출 구조, 연금, 저축, 투자 수익이 한 달에 얼마나 들어오고 고정적으로 나가는 비용이 얼마인지 계산해 보셔야 합니다. LA에선 월 4,000달러 이상이 기본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달라스는 그 절반까지도 가능합니다. 집을 소유하고 있는지 여부, 이미 집을 가지고 있으면 굳이 옮길 필요가 줄어듭니다. 하지만 월세나 새 집 마련이 필요하다면 달라스 같은 지역이 훨씬 유리합니다. 의료와 건강 상태 잦은 병원 진료가 필요하다면 LA처럼 의료 인프라가 풍부한 지역이 낫습니다. 아직 건강하다면 달라스처럼 경제적이고 한적한 곳이 더 적합할 수 있습니다. 사회적 관계망, 친구, 가족, 교회 등 내 주변에 함께할 사람이 있는지가 중요합니다. 은퇴 후 가장 큰 위험은 외로움과 우울증이라는 걸 잊으면 안 됩니다. 6. 전문가, 조언, 균형 잡힌 선택이 필요하다. 많은 은퇴 컨설턴트들이 강조하는 건 한 곳만 고집하지 말라는 겁니다. 실제로 일부 은퇴자들은 LA의 작은 콘도를 유지하면서 생활은 달라스에서 하는 식으로 두 지역을 병행하기도 합니다. 이렇게 하면 커뮤니티와 의료 인프라는 유지하면서도 생활비를 절약할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또한 은퇴 후 예상치 못한 상황, 예를 들어 건강 악화나 자녀의 생활 여건 변화에 따라 언제든 이동할 수 있는 유연성을 남겨두는 게 좋습니다. 집을 팔고 완전히 옮기기보다 임대나 단기 거주로 먼저 살아본 뒤 결정하는 것도 좋은 전략입니다. 7. 마무리. 은퇴 후 진짜 중요한 것. 결국 은퇴 후 어디서 살지는 단순히 어느 도시가 더 싸냐로만 결정할 수는 없습니다. 돈, 건강, 사람, 이 세 가지가 균형을 이룰 수 있는 곳이 바로 내 은퇴지입니다. LA와 달라스는 그 두 축을 대표하는 도시입니다. 익숙함과 커뮤니티를 원한다면 LA, 실질적인 절약과 새로운 기회를 원한다면 달라스. 중요한 건 남들이 어디를 간다고 따라가기보다 내 상황과 우선순위를 솔직하게 따져보는 것입니다. 정리하자면 LA냐 달라스냐의 문제는 결국 내가 어떤 노후를 살고 싶은가라는 질문으로 귀결됩니다. 편리하고 익숙하지만 비싼 삶, 혹은 새롭지만 여유 있는 삶. 그 선택은 각자의 몫이지만 적어도 이제는 숫자와 사례를 통해 조금 더 선명하게 판단할 수 있겠지요. 드디어 회사에서 벗어난다. 51세 조기 퇴직을 앞두고 있던 김가명은 들뜨는 마음을 감출 수 없었습니다. 30년 가까이 다니던 직장, 아침마다 울리는 알람 소리에 지쳐있던 그에게 퇴직은 곧 해방이자 자유처럼 느껴졌죠. 하지만 정작 사표를 던지고 난 뒤 그가 마주한 건 생각보다 훨씬 냉혹한 현실이었습니다. 매달 꼬박꼬박 들어오던 월급이 사라지자 생활비가 얼마나 큰 부담인지 온몸으로 체감하게 된 겁니다. 그는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퇴직 직후엔 그냥 대충 줄이고 살면 되겠지 싶었어요. 그런데 3달 지나니까 숨이 막히더라고요. 집 대출이랑 생활비, 부모님 용돈, 애들 교육비까지 매달 고정으로 나가는 돈이 400만 원은 기본이었는데 들어오는 돈은 0원이니까요. 그때 정말 정신이 번쩍 들었습니다. 아, 내가 퇴직하기 전에 최소한 이 금액은 준비했어야 하는구나. 그렇지 않았다면
내 은퇴는 지옥이었을 거다라는 생각이 들었죠. 많은 사람들이 은퇴를 쉬는 삶, 여유로운 삶으로만 상상합니다. 하지만 실제로 은퇴한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그 이면에는 돈에 대한 압박, 고정비에 대한 부담, 그리고 예기치 못한 의료비 충격이 숨어 있습니다. 오늘은 바로 이 필수 금액의 의미를 이야기해 보려 합니다. 본론 1. 은퇴 후 필요한 돈, 왜 계산이 잘못될까? 대부분의 사람들이 은퇴 후 필요한 돈을 단순히 먹고 살 돈 정도로만 계산합니다. 예를 들어 한 달에 200만 원이면 살 수 있겠지라고 쉽게 생각하는 거죠. 하지만 실제로 은퇴 후 삶을 살아본 사람들은 그보다 더 복잡한 지출 구조를 마주하게 됩니다. 주거비와 대출 상환집을 이미 마련했더라도 재산세, 관리비, 유지비가 꾸준히 들어갑니다. 만약 대출이 남아있다면 부담은 훨씬 커지죠. 생활비의 착각, 현역 시절에는 외식, 교통비가 많다고 생각하지만 은퇴 후엔 시간이 많아지면서 오히려 지출이 늘어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사람들과의 약속, 취미생활, 여행이 그 원인입니다. 의료비 리스크 나이가 들수록 의료비는 예측하기 어렵고 큰 병원비가 한번 터지면 수천만 원이 날아가기도 합니다. 그래서 은퇴 자금은 단순히 월세 밥값 계산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전문가들은 최소한 은퇴 직후 10년간은 현금 흐름이 안정적으로 유지될 수 있는 금액을 마련하라고 조언합니다. 즉, 매달 300만 400만 원이 필요하다면 최소 3억 5억 원의 현금성 자산이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본론 이 현실 사례 3가지. 사례 1. 51세 조기 퇴직자의 눈물. 김은 퇴직 당시 퇴직금과 저축을 합쳐 약 2억 원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얼핏 보면 큰돈 같지만 3년이 채 안 돼서 절반이 사라졌습니다. 월 300만 원씩 쓰다 보니 1년에 3,600만 원이 빠져나갔고 부모님 병원비와 아이 대학 등록금이 겹치자 순식간에 1억 원이 증발한 겁니다. 퇴직할 땐 2억이면 충분할 줄 알았어요. 하지만 생활비는 생각보다 훨씬 빠르게 줄어들었죠.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최소한 5억은 있어야 숨이 붙어 있다고 말할 수 있구나. 사례 2. 60대 은퇴 부부의 후회. 서울에 사는 한 은퇴 부부는 퇴직 당시 부부 합산 자산이 약 7억 원이었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대부분이 부동산이었고 현금으로 쓸 수 있는 돈은 5천만 원뿐이었습니다. 결국 생활비 마련을 위해 집을 담보로 대출을 받았고 매달 원리금 상환에 허덕이며 살고 있습니다. 집이 10억이든 20억이든 생활비로 쓸 수 있는 돈이 없으면 은퇴는 불행이더군요. 이들의 고백은 많은 이들에게 경고처럼 들립니다. 사례 3. 58세 조기 퇴직 후 성공한 경우. 반대로 은퇴를 준비 잘한 사례도 있습니다. 58세에 퇴직한 박은 퇴직 전부터 꾸준히 연금 저축, 개인형 퇴직연금 IRP, 그리고 배당형 주식에 분산 투자했습니다. 퇴직 시점에 국민연금 예상액과 사적연금을 합쳐 월 250만 원, 배당과 임대 수익으로 월 150만 원 정도를 확보했죠. 덕분에 지금은 일하지 않아도 매달 400만 원 가까이 안정적으로 들어오고 있습니다. 주변 친구들이 퇴직금만 믿다가 힘들어하는 걸 보면서 저는 정말 다행이라고 생각해요. 결국 은퇴 후 삶은 현금 흐름이 있느냐 없느냐가 좌우하더군요. 본론 3. 전문가, 인사이트 필수 금액의 정체. 재무 전문가들이 공통적으로 말하는 은퇴 후 필수 금액은 단순한 목돈이 아닙니다. 바로 매달 일정하게 들어오는 소득 흐름을 만들어낼 수 있는 자산 규모입니다. 생활비 공식. 기본 생활비 주거 식비 교통 최소 200만 원. 여가 및 사회생활 약 100만 원. 의료비 예비 자금 평균 5만 100만 원. 결국 최소 350만 원 이상은 필요하다는 계산이 나옵니다. 필요 자산 규모. 국민연금으로 월 100만 원을 받는다고 가정하면 나머지 250만 원은 다른 소득원에서 나와야 합니다. 이를 현금성 자산에서 연 34% 인출률로 감당하려면 최소 7억 10억 원의 자산이 필요합니다. 분산 전략. 국민연금 은퇴자들의 가장 안정적인 현금 흐름. 개인연금 퇴직연금 세액 공제와 복리 효과로 은퇴 후 중요한 버팀목. 임대수익 배당 소득 변동은 있지만 장기적 보완제. 즉, 은퇴 후 일하지 않고 살고 싶다면 얼마가 있느냐보다 얼마가 매달 꾸준히 들어오느냐가 핵심입니다. 결론 은퇴는 돈의 문제가 아니라
준비의 문제다. 51세 조기퇴직자의 눈물 고백처럼 준비 없는 은퇴는 곧바로 지옥의 문턱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단순히 얼마 있으면 되겠지라는 안일한 계산은 결국 생활을 무너뜨립니다. 반대로 매달 안정적인 현금 흐름을 만들어 놓은 사람들은 노후 불안이라는 단어와 거리가 멉니다. 결국 은퇴란 돈이 많고 적음의 문제가 아니라 준비된 돈이 있느냐의 문제입니다. 지금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단 하나입니다. 아직 일을 하고 있을 때 스스로에게 이렇게 물어보는 거죠. 내가 오늘 회사를 그만둔다면 다음 달 생활비는 어디서 나오는가? 만약 그 질문에 선뜻 대답할 수 없다면 아직 준비가 덜 된 겁니다. 은퇴는 남의 이야기가 아니라 바로 내 인생의 다음 챕터입니다. 그리고 그 챕터를 지옥으로 만들지 않을 최소 금액은 지금부터라도 반드시 준비해야 합니다. 은퇴 후 필수 금액 어떻게 계산할까? 많은 분들이 은퇴 후 최소 얼마는 있어야 한다라는 말을 들으면 하게만 받아들입니다. 그런데 실제로는 숫자를 구체적으로 대입해야 체감이 되고 그래야 제대로 준비가 됩니다. 단순하게 생각해 볼까요? 예를 들어 은퇴 후 한 달 생활비를 350만 원으로 잡아보겠습니다. 여기에는 식비, 관리비, 교통비, 여가, 의료비, 예비금까지 포함된 수치입니다. 그럼 1년에 약 4,200만 원이 필요하죠. 20년 동안 은퇴 생활을 한다고 가정하면 무려 8억 4천만 원이 듭니다. 물론 국민연금이 일부 보전해 주겠지만 평균적으로 65세 이후 월 100만 원 전후로 받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럼 나머지 250만 원은 내가 직접 만들어야 하는 돈이라는 얘기입니다. 이걸 단순히 퇴직금에만 의존하면 금방 바닥을 드러낼 수밖에 없습니다. 구체적인 전략, 1. 현금 흐름을 만드는 자산 구조. 전문가들이 강조하는 건 목돈 자체보다 매달 들어오는 현금 흐름입니다. 여기서 몇 가지 전략을 소개해 드릴게요. 국민연금 극대화 전략. 연금 수령액은 납입 기간과 소득에 비례합니다. 20년 납입과 30년 납입은 차이가 크죠. 가능하다면 퇴직 전까지 최대한 오래 성실하게 납입해야 합니다. 또 조기 수령에 60세부터 받기보다는 최대한 늦게 받는 게 유리합니다. 65세 대신 70세부터 받으면 연금액이 최대 36% 늘어납니다. 장수 리스크를 고려하면 이건 굉장히 큰 차이입니다. 퇴직연금 IRP DC형 활용. 세액 공제 혜택을 받으면서 동시에 은퇴 자금을 불릴 수 있는 수단입니다. 문제는 많은 분들이 퇴직금을 일시금으로 찾아서 써버린다는 겁니다. 그렇게 하면 10년 뒤 내 돈이 왜 이리 빨리 줄었지? 라는 후회가 찾아옵니다. 반드시 연금화해서 월 단위 현금 흐름으로 만들어두는 게 안전합니다. 배당형 자산 앤드 임대 수익. 안정적인 배당주, 리츠 REITs, 채권형 상품 등을 활용하면 연 34% 정도는 꾸준히 기대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3억 원을 연 4% 수익률로 굴린다면 매년 1,200만 원, 즉 월 100만 원 꼴로 현금이 들어옵니다. 월세 수익도 마찬가지입니다. 다만 공실 리스크, 세금, 관리비까지 감안해야 하니 안정적인 소득원으로 착각하면 위험합니다. 구체적인 전략, 이 지출 관리가 더 중요하다. 돈을 얼마나 모으느냐, 못지않게 중요한 게 돈을 얼마나 아끼느냐입니다. 은퇴 후 파산한 사례의 대부분은 소득 부족보다 과도한 지출 관리 실패 때문입니다. 생활비 착시 현상. 퇴직 전에는 직장 다니느라 씀씀이가 크다고 생각하지만 막상 은퇴하면 시간이 많아져서 오히려 지출이 늘어납니다. 하루 종일 집에 있으면 전기, 가스, 식비가 더 늘어나고 무료하니까 외출 여행으로 돈을 쓰게 되죠. 자녀 지원의 함정. 은퇴자들이 가장 크게 무너지는 지점이 자녀 지원입니다. 결혼, 주택 자금, 손주 양육까지 돕다 보면 노후 자금이 송두리째 사라집니다. 재무 전문가들이 늘 말하는 게 있습니다. 은퇴자는 자녀를 돕는 게 아니라 자녀에게 짐이 되지 않는 게 목표다. 예상 못한 의료비. 60대 이후 의료비 지출은 해마다 가파르게 오릅니다. 특히 암, 뇌혈관 질환, 치과 치료비는 국민건강보험이 커버하지 못하는 영역이 많습니다. 따라서 생활비, 의료비, 예비금이라는 이중 안전망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주의사항. 은퇴 준비에서 가장 많이 하는 실수. 퇴직금을 사업에 올인하는 경우.
은퇴 후엔 조그만 가게나 펜션이라도 운영해 봐야지라는 꿈을 꾸는 분들이 많습니다. 문제는 경험도 없는 분야에 퇴직금을 몰빵했다 실패하는 사례가 너무 흔하다는 겁니다. 실제 통계로도 자영업의 절반 이상이 3년을 못 버팁니다. 은퇴 자금은 모험이 아니라 안정에 써야 합니다. 부동산 자산에만 묶이는 경우 집값은 오르니까 괜찮다라는 믿음은 위험합니다. 생활비는 현금으로 써야 하는데 집이 아무리 20억짜리여도 매달 쓸 돈이 없으면 결국 대출을 꺼내야 합니다. 따라서 반드시 일정 부분은 현금성 자산으로 확보해야 합니다. 너무 낙관적인 수명 가정. 많은 분들이 80살까지만 살면 되겠지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요즘은 90세, 100세까지 사는 경우도 흔합니다. 20년만 버티면 된다가 아니라 30년을 버틸 수 있는가를 계산해야 합니다. 이 차이가 은퇴의 성공과 실패를 가릅니다. 현실 적용 팁. 월 단위 목표로 접근하기. 난 5억 있어야 해라는 막연한 숫자보다 매달 300만 원을 어떻게 만들까? 라는 질문이 훨씬 실용적입니다. 월 단위 목표를 세우면 국민연금, 퇴직연금, 금융자산, 임대수익을 각각 어떻게 조합할지 전략이 보입니다. 인출률 34% 규칙 기억하기. 은퇴 자산을 매년 34% 안에서만 꺼냈으면 30년 이상 버틸 확률이 높습니다. 반대로 5% 이상 꺼내기 시작하면 1520년 안에 자산이 고갈될 수 있습니다. 지금 당장 시작하기. 은퇴 준비는 빠를수록 좋습니다. 40대 초반부터 연금 저축에 30만 원만 넣어도 60대에 수억 원 차이가 납니다. 늦었다고 포기하지 말고 지금이라도 한 발 내딛는 게 중요합니다. 마무리. 은퇴 후 삶은 일하지 않고도 어떻게 버틸까? 라는 질문에서 출발합니다. 그리고 그 답은 거창하지 않습니다. 월 단위 현금 흐름을 만들어두는 것, 지출을 관리하는 것, 그리고 현실적인 리스크를 대비하는 것. 51세 조기 퇴직자가 고백했던 것처럼 이 금액이 없었다면 은퇴는 지옥이었을 거다라는 말은 단순한 과장이 아닙니다. 준비가 없으면 진짜 그렇게 됩니다. 하지만 지금부터라도 구체적으로 계산하고 계획하고 실행한다면 은퇴는 더 이상 두려움이 아니라 제2의 자유가 될 수 있습니다.